조상에게 올리는 향이 아직 타오르기도 전에 몫이 가문의 사당 지붕 위로 검은 기와 한 장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기와는 마당 돌바닥에 부딪혀 낮게 깨졌고 그 소리는 잔치 악공의 북소리보다 차가웠다. 여환록은 가장 뒤쪽에 서 있었다. 낡은 남색 겉옷 다른 소매 허리춤에 검도 없는 젊은 사내였다. 사람들은 그를 사위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늘 그를 짐이라 불렀다. 사당 안쪽에는 붉은 등롱이 줄지어 흔들렸고 몫이 가문의 장로들은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중앙에 앉은 목기택은 검은 관복 같은 예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술잔을 조상패 앞에 올린 뒤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흰 비단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 가장자리에는 칼날처럼 곧은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고 그 인장은 여환록의 이름 위를 누르고 있었다. 목기택은 여환록을 바라보지 않은 채 봉투를 펼쳤다. 종이가 펴지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렸다. 그 소리만으로도 여환록의 등뼈를 타고 오래 묵은 냉기가 올라왔다. 목기택이 낮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목설라는 여환록과의 혼약을 끊는다. 이 사람은 더는 몫이 가문의 사위가 아니며 가문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말이 끝나자 장로들의 눈빛이 한꺼번에 여환록의 발끝으로 떨어졌다. 여환록은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손가락을 천천히 접었다 폈다. 왼쪽 손목 안쪽이 미세하게 저렸다. 오래전 누군가 그곳에 묻어둔 차가운 매듭이 오늘따라 깊게 꿈틀거렸다. 목설라는 사당 오른편에 서 있었다. 흰 치마 끝을 두 손으로 쥔 채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억지로 눌러둔 숨이 맺혀 있었지만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목창휘가 가장 먼저 웃었다. 그는 장로들 사이에서 비단신을 끌며 앞으로 걸어왔다. 얼굴에는 술기운보다 짙은 우월감이 어려 있었다. 이제야 집안이 숨을 쉬겠군. 쌀을 축내고 이름을 더럽히고 아내의 뒤에 숨어 살던 사내가 사당 바닥까지 더럽히고 있었으니 말이야. 그는 일부러 여환록의 어깨를 밀쳤다. 여환록의 몸이 반걸음 뒤로 밀렸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깨진 기와에 머물렀다. 무릎을 꿇어라. 목창휘가 속삭이듯 말했다. 스스로 인정해. 네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래야 이 집안이 너를 조용히 내보내줄 수 있다. 마당의 가솔들이 숨을 삼켰고 젊은 무사 몇은 이미 조롱 섞인 미소를 숨기지 않았다. 여환록은 목설란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비단 치맛자락을 너무 세게 쥐어 희게 질려 있었다. 목설란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여환록은 그 모양을 읽었다. 미안하다는 말이었다. 그 말은 칼보다 늦었고 비보다 차가웠다. 여환록은 낮게 숨을 들이마셨다. 사당 안의 공기가 향냄새와 젖은 흙냄새로 뒤섞였다. 그는 오래전 어머니가 남긴 한마디를 떠올렸다. 검을 뽑지 못할 때는 숨을 뽑아라. 숨이 먼저 길을 낸다. 목기택은 손짓으로 하인을 불렀다. 하인은 붉은 칠이 벗겨진 나무 쟁반을 들고 와 여환록 앞에 놓았다. 그 위에는 절원서가 얹혀 있었다. 여환록이 손을 대기만 하면 모든 모욕은 글이 되고 모든 글은 법이 될 터였다. 목기택이 말했다. 네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간단하다. 이 문서를 받고 고개를 숙인 뒤 이 집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때 사당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하나가 아니었다. 무겁고 규칙적인 박자였다. 마치 돌길 위로 쇠북이 굴러오는 듯했다. 문지기들이 당황해 뛰어갔고 잠시 뒤 검은 갑옷을 입은 사내들이 대문을 열어젖혔다. 그들의 깃발에는 검은 깃털 문양이 수놓여 있었다. 흑우영, 변방에서 이름만으로 아이 울음을 멈춘다는 군영이었다. 사당의 조롱과 웃음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앞장선 사자는 한쪽 눈가에 길게 흉터가 있었다. 그는 목기택에게 예를 갖추지 않았다. 다만 허리춤에 군패를 들어 보였다. 독고선 장군의 명이다. 여환록을 넘겨라. 살아있어야 한다. 몫이 가문이 협조하면 새 관직과 북문 세곡권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협박처럼 들렸다. 목기택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 욕심이 그 흔들림을 눌렀다. 목창휘가 한 걸음 물러섰다. 방금 전까지 여환록을 발밑에 두려던 얼굴이 갑자기 애매해졌다. 장로들은 서로 눈빛을 나누었다. 목설란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기택은 딸을 보지 않고 대답했다. 집안을 위한 일이다. 쓸모없는 사위 하나로 가문을 살릴 수 있다면 싼 거래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여환록의 왼쪽 손목 안쪽에서 차가운 통증이 더 깊게 박혔다. 여환록은 쟁반 위에 절원서를 집어들었다. 종이는 가벼웠으나 손바닥에 얹힌 무게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는 종이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았다. 이름 아래에는 무능 무공 없음 가문의
이익 없음이라는 표현이 질서 있게 박혀 있었다. 사람은 글 한 줄로 이렇게 작아질 수 있었다. 여환록은 고개를 들고 목기택에게 물었다. 처음부터 이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저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넘기는 것 말입니다. 목기택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목창휘가 다시 웃음을 되찾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흑우영 사자가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이 여환록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사당 천장에서 기름등 하나가 꺼졌다. 이어 두 번째 등불, 세 번째 등불이 차례로 꺼졌다. 바람은 없었다. 그런데 불꽃만 누군가의 손가락에 눌린 것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검은 천을 두른 인형들이 지붕들보 사이에서 내려왔다. 그들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발끝이 기둥을 스치는 순간 얇은 칼빛이 등롱의 붉은 그림자를 갈랐다. 야환국의 살수들이었다. 사당 안의 무사들이 검을 뽑기도 전에 살수들은 이미 중앙재단을 넘어 여환록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앞선 살수가 낮게 말했다. 계약은 이미 맺어졌다. 저 사내의 숨은 우리 것이다. 사당은 순식간에 좁은 전장이 되었다. 장로들은 뒤로 밀려 넘어졌고 하인들은 제기와 향로를 붙잡은 채 떨었다. 흑우영 병사들이 창을 세웠지만 살수들은 창끝 사이를 물 흐르듯 빠져나갔다. 그들의 칼은 사람을 노리기보다 길을 지우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휘장끈이 끊어지고 등롱줄이 잘리며 바닥 위로 그림자가 어지럽게 흔들렸다. 여환록은 한복판에 서 있었다. 목설란이 뒤늦게 피하려 했으나 한 살수가 그녀의 뒤쪽으로 떨어졌다. 검은 칼끝이 그녀의 목덜미 가까이 멈췄다. 살수는 여환록을 향해 눈만 움직였다. 움직이면 이 여인은 쓰러진다. 목창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기둥 뒤로 숨었다. 목기택은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여환록은 그 모든 것을 보았다. 소리보다 빠르게 사람의 본 모습이 위기 속에서 벗겨지는 것을. 여환록의 손에 아직 절원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그 옆에 놓인 얇은 대나무 서찰패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조상 이름을 적어놓는 평범한 패였다. 목창휘가 기둥 뒤에서 소리쳤다. 미쳤느냐? 그걸로 뭘 하겠다는 거냐? 여환록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엄지로 서찰패의 모서리를 문질렀다. 손목 안쪽에 차가운 매듭이 다시 한번 꿈틀거렸다. 그가 숨을 들이마신 순간 사당 안의 향 연기가 방향을 잃었다. 연기는 위로 오르지 않고 옆으로 눕더니 여환록의 손목 주위로 둥글게 감겼다. 그의 눈빛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분노하는 모습은 뜨겁지 않았다. 차가웠다. 여환록은 아주 작게 속삭였다. 손을 떼라. 살수는 비웃듯 칼끝을 더 가까이 댔다. 그때 여환록의 서찰패가 짧게 떨렸다. 소리는 늦게 왔다. 먼저 보인 것은 살수의 소매가 길게 찢어지는 장면이었다. 이어 칼끝이 옆으로 튕겼고 목설란의 머리카락 몇 올이 바람에 흩어졌다. 여환록은 제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찰패 끝에서 뻗은 보이지 않는 힘이 공기를 밀어냈다. 기둥에 걸린 붉은 휘장이 일제히 찢어졌고 바닥의 향재가 잿빛 눈처럼 거꾸로 솟구쳤다. 흑우영 사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 야환국 살수들도 처음으로 발을 멈추었다. 목기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목창휘의 얼굴에서는 조롱이 지워지고 남은 것은 초라한 공포뿐이었다. 여환록은 왼쪽 손목을 움켜쥐었다. 피부 아래에서 푸른 빛이 얇게 번졌다. 통증이 뼈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지 않았다. 아픔에 반응하면 힘이 길을 잃는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살수가 기둥을 밟고 날아들었다. 이번에는 정면이 아니라 등 뒤였다. 여환록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사당 바닥에 떨어진 향로, 뚜껑을 발끝으로 살짝 밀었다. 쇠뚜껑이 빙글 돌며 살수의 발밑으로 굴러갔고 여환록의 서찰패가 다시 한번 짧게 흔들렸다. 살수는 허공에서 균형을 잃었다. 그의 칼은 여환록의 어깨를 스치지 못하고 옆 기둥에 얕은 흔적만 남겼다. 여환록은 그 틈에 목설란의 팔을 잡아 뒤로 끌었다. 그녀가 숨을 삼키며 물었다. 당신 대체 무엇을 숨긴 거예요? 여환록은 그녀를 보지 않고 말했다. 숨긴 것이 아니라 묻어둔 겁니다. 묻어두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흑우영 병사들이 창진을 펼쳤다. 사자는 입가를 굳힌 채 명령했다. 죽이지 마라. 손발을 묶어 끌고 간다. 창끝들이 사방에서 밀려왔다. 대부분 사당 안에서 장창은 오히려 위험한 무기였지만 흑우영 병사들은 잘 훈련되어 있었다. 앞줄은 압박하고 뒷줄은 빠져나갈 길을 막았다. 여환록은 서찰패를 손바닥 안에 눕혔다. 그의 호흡이 한 번 길어졌다.
공기 속에 숨어있던 아주 작은 흐름들이 손목으로 모였다. 그는 가장 약한 창끝 하나를 보았다. 힘이 약한 곳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린 곳이었다. 여환록은 그 창끝을 치지 않았다. 대신 창대의 그림자를 밟고 반보 옆으로 미끄러졌다. 창들이 서로의 길을 막는 순간 그는 서찰패로 가까운 창대를 가볍게 두드렸다. 퉁하는 둔한 소리와 함께 창진의 중심이 무너졌다. 병사 셋이 서로 부딪혔고 뒤쪽의 살수 하나가 그 틈으로 들어오려다 흑우영의 창끝에 길이 막혔다. 서로 다른 두 무리가 같은 먹이를 노리다 서로를 방해하고 있었다. 목설라는 여환록 뒤에서 그 움직임을 보며 숨을 잊었다. 그녀가 알던 그는 늘 느렸다. 장작을 패도 늦었고 문서를 옮겨도 늦었으며 모욕을 받아도 늦게 반응했다. 그런데 지금의 느림은 무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먼저 듣고 먼저 기다리고 마지막에 움직이는 느림이었다. 마치 바람이 문틈을 고르는 것처럼 그는 싸움의 틈을 골라 들어갔다. 칼을 들지 않았는데도 사당 전체가 그의 손끝에 흔들렸다. 하지만 힘에는 값이 있었다. 세 번째로 서찰패가 울리자 여환록의 손목이 검푸르게 변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멀어졌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안쪽이 얼음처럼 뻣뻣해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무릎이 꺾일 뻔했다. 그 틈을 사자가 놓치지 않았다. 사자는 짧은 칼을 뽑아 여환록의 옆구리를 향해 찔러왔다. 칼끝은 빠르고 낮았다. 군영에서 살아남은 자의 검이었다. 여환록은 피하지 못했다. 대신 손에 든 절원서를 펼쳐 칼날 위에 덮었다. 비단 종이가 칼날에 잘리는 순간 그는 서찰패를 손목 안쪽에 붙였다. 얇은 진동이 공기 중으로 번졌다. 칼날의 방향이 손톱만큼 틀어졌고 그 손톱만큼의 차이로 목숨이 갈렸다. 칼은 옆구리를 찢지 않고 겉옷만 갈랐다. 여환록은 사자의 팔꿈치 아래를 손등으로 밀어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사자는 두 걸음 물러서며 처음으로 낮게 웃었다. 소문은 틀렸다. 무능한 사위가 아니라 묻힌 칼이었군. 여환록은 대답 대신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러나 사당 안쪽 조상패 뒤편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다. 야환국 살수 중 가장 조용했던 자가 이미 제단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쇠바늘 5개가 들려 있었다. 바늘 끝은 목설란이 아니라 여환록의 왼쪽 손목을 향하고 있었다. 여환록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의 목숨만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손목 그 안쪽에 묻힌 오래된 봉인을 노리고 있었다. 살수가 바늘을 던졌다. 여환록은 몸을 틀었지만 감각이 죽어가는 손가락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바늘 하나가 소매를 뚫고 피부 가까이 스쳤다. 차가운 기운이 봉인 주변을 건드리는 순간 그의 가슴 안쪽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이 안으로부터 열리기 시작했다. 사당 바닥이 낮게 울렸다. 처음에는 모두 지진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울림은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여환록의 몸에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의 낡은 겉옷 앞대비 바람도 없이 흔들렸다. 가슴 부근 오래된 흉터 아래에서 푸른 빛의 문양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북쪽 바다의 파도처럼 차고 깊은 빛이었다. 목기택이 뒤로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북해의 표식. 그럴 리가 없다. 목설라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알고 계셨습니까? 목기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이번에도 대답이었다. 여환록은 가슴을 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봉인이 풀리는 감각은 자유가 아니라 낙하에 가까웠다. 바닥 없는 우물로 몸이 떨어지고 그 아래에서 차가운 검들이 일제히 눈을 뜨는 느낌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서찰패를 손바닥 안에서 부러뜨렸다. 부러진 대나무 조각 2개가 그의 손 안에서 가늘게 떨었다. 여환록은 그것을 검처럼 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손을 내렸다가 천천히 올렸다. 그러자 사당 안의 모든 촛불이 한 방향으로 눕고 향재가 둥글게 회오리쳤다. 보이지 않는 압력이 중앙에서 퍼져나갔다. 살수들의 발목이 멈췄고 흑우영 병사들의 창끝이 떨렸다. 기둥 3개에서 동시에 마른 소리가 났다. 금이 가고 있었다. 여환록은 낮고 분명하게 말했다. 오늘 이 문서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이 저를 버렸다는 증거로만 받겠습니다. 누구도 제 목숨값으로 관직을 사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당 안의 모든 사람이 들었다. 목창위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고 목기택은 절원서 조각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목설라는 한 걸음 다가서려 했지만 여환록이 고개를 저었다. 그 거리는 이제 너무 늦게 생긴 진실이었다. 그 순간 사당 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늙고 거칠며 술에 젖은 듯 느긋한 목소리였다. 애송아 그만해라. 더 쓰면 손목이 죽는다. 모두가 문 쪽을 돌아보았다. 낡은 삿갓을 쓴 노인이 빗자루 하나를 어깨에 걸치고 서 있었다.
그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소를. 여한록은 그 노인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몸속 봉이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 듯 떨렸다. 노인은 사당 안의 창과 칼, 그리고 여한록의 푸른 손목을 차례로 보았다. 저런 서라. 세상은 참 편하군.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을 버리고, 군패 하나로 사람을 팔고, 계약 하나로 사람을 죽이려 든다. 그는 빗자루 끝으로 바닥을 쓸었다. 이상하게도 그 한 번의 움직임에 향제 회오리가 갈라졌다. 노인이 여한록을 향해 눈을 찡긋했다. 따라와라. 네가 정말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무능한 척도 제대로 배워야 한다. 여한록은 부러진 서찰패를 내려놓았다. 손목은 이미 감각이 거의 없었고 가슴의 북해 표식은 옷깃 아래서 아직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목설란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사당 밖에서 흑우영의 말들이 다시 울었다. 야환국 살수들은 어둠 속으로 흩어지며 다음 기회를 노렸다. 여환록은 찢어진 절원서를 품에 넣고 처음 보는 노인의 뒤를 따라 사당 문턱을 넘었다. 밖에는 차가운 새벽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마당의 피냄새가 아니라 향제 냄새를 씻어냈고 깨진 기와 위로 작은 물길을 만들었다. 여한록은 한 걸음을 내딛자마자 무릎이 꺾일 만큼 숨이 막혔다. 노인은 그를 붙잡지 않았다. 다만 옆에서 낮게 말했다. 넘어져도 좋다. 다만 네가 왜 넘어졌는지는 기억해라. 여한록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등 뒤의 사당에서는 목시 가문의 등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다. 그가 대문을 지나자 흑우영 사자의 목소리가 비를 뚫고 따라왔다. 여한록, 너는 어디를 가도 사냥감이다. 여한록은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왼손으로 품 안에 절원서를 눌렀다. 종이는 젖지 않았지만 그 안에 적힌 모욕은 이미 재가 되어 있었다. 노인은 빗자루를 어깨에 얹은 채 앞서 걸었다. 새벽의 골목 끝에서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여한록의 손목 안쪽에서 북해의 차가운 검력이 다시 한번 조용히 뛰었다. 목시 가문의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사당 안에서 들었던 절원서의 종이 소리보다 무거웠다. 여한록은 비에 젖은 돌계단 아래에 서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는 누군가 문빗장을 걸었고 안쪽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가 사라졌다. 이제 그는 목시 가문의 사위도 보호받는 손님도 아니었다. 젖은 품속에는 찢어진 절원서가 있었고 왼손목에는 아직 푸른 멍 같은 검력이 뛰고 있었다. 삿갓쓴 노인 천명수는 골목 앞에서 느릿느릿 걸었다. 그는 빗자루를 어깨에 걸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발끝에는 물이 거의 튀지 않았다. 여한록은 그 뒤를 따르며 숨을 억지로 고르게 했다. 폐 안쪽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늦습니다. 추적이 붙을 겁니다. 여한록이 낮게 말하자 천명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꾸했다. 이미 붙었다. 네가 늦은 게 아니라 저들이 조급한 거다. 말이 끝나자마자 골목 지붕 위에서 기와가 가볍게 울렸다. 하나, 둘, 셋. 여한록은 고개를 들지 않고도 숫자를 셌다. 야환국 살수 셋이 위에서 따라붙고 있었다. 뒤쪽 넓은 길에서는 흑우영 병사들의 장화 소리가 무릉덩이를 밟으며 가까워졌다. 좁은 골목, 젖은 벽, 미끄러운 돌바닥. 도망치기에도 싸우기에도 좋지 않은 길이었다. 천명수는 오히려 그런 길을 고른 사람처럼 웃었다. 첫 번째 살수가 지붕 끝에서 내려왔다. 칼빛은 비를 가르지 않고 비 사이를 미끄러졌다. 여한록은 손을 들려 했지만 손가락 감각이 무뎠다. 천명수가 빗자루를 뒤로 휘둘렀다. 가벼운 볏짚 끝이 칼등을 스친 것뿐인데 살수의 몸이 옆 담벼락으로 밀렸다. 천명수는 혀를 찼다. 검력은 칼에만 담는 게 아니다. 빗자루에도 담기고 젖은 흙에도 담긴다. 네가 모르는 건 무기가 아니라 길이다. 여한록은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흑우영 병사 둘이 골목 입구를 막았고 지붕 위 살수들이 더 낮게 움직였다. 천명수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여한록의 멱살을 잡아 옆문으로 밀어넣었다. 그곳은 닫힌 술집의 뒷마당이었다. 빈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썩은 집 냄새가 비 냄새와 섞였다. 항아리를 깨지 말고 지나가라. 천명수가 말했다. 내 발이 시끄러우면 내 목숨도 시끄러워진다. 마당은 좁았고 항아리 사이의 틈은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만큼이었다. 여한록은 몸을 낮추고 첫걸음을 옮겼다. 젖은 바닥 때문에 발 뒤꿈치가 미끄러졌다. 뒤에서 창끝이 문짝을 뚫고 들어왔고 항아리 하나가 흔들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잡으려 했지만 천명수가 낮게 외쳤다. 손이 아니라 숨으로 잡아라. 여한록은 이를 악물고 숨을 짧게 끊었다. 흔들리던 항아리가 아슬아슬하게 멈췄다. 그 순간 그는
아주 미세한 흐름을 느꼈다. 항아리 사이를 돌아 나온 바람이 발목을 스치고 젖은 짚이 그 바람을 늦추며 뒤따라오는 창끝이 그 흐름을 찢었다. 여한록은 몸을 옆으로 틀었다. 창끝은 그의 옷자락만 스치고 항아리 사이에 박혔다. 그는 창대를 밀지 않고 창을 잡은 병사의 무게를 이용해 작은 항아리 3개 사이로 몸을 빠져나갔다. 천명수가 뒤에서 짧게 웃었다. 이제야 조금 듣는군. 천명수는 술집 담을 넘어가며 말했다. 여한록도 뒤따르려 했지만 왼손목이 갑자기 불에 대인 듯 저렸다. 검력의 반동이 늦게 올라왔다. 그는 담 위에 손을 짚는 순간 힘이 풀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힐 뻔했다. 야환국 살수 하나가 그 틈을 보고 다가왔다. 여한록은 깨진 술잔 조각을 발끝으로 차올렸다. 조각이 살수의 눈앞에서 반짝였고 그 짧은 눈부심이 여한록에게 수만 번의 시간을 벌어주었다. 담을 넘자 송악의 새벽시장이 나타났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점들이 비닐 대신 두꺼운 기름종이로 물건을 덮어두었고 생선 비린내와 젖은 장작 냄새가 길바닥을 눌렀다. 천명수는 사람 없는 시장길을 향해 뛰지 않았다. 걸었다. 여한록은 그 속도가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았다. 천천히 걷는 사람은 길을 알고 있었다. 뒤쫓는 자들은 속도를 믿지만 앞서가는 자는 길의 성질을 믿었다. 시장 중간의 생선 좌판 앞에서 흑우형 병사들이 양쪽 골목을 막았다. 그들은 이번에는 창을 길게 쓰지 않았다. 짧은 군검과 그물을 들고 있었다. 여한록을 죽이지 않고 묶기 위한 준비였다. 천명수는 입술을 삐죽였다. 제법 배웠군. 내 손목을 못쓰게 만들고 다리를 묶어 끌고 가려는 셈이다. 여한록은 숨을 낮췄다. 싸워야 합니까? 천명수는 빗자루 끝으로 고인 물을 건드렸다. 아니, 미끄러뜨려라. 여한록은 발밑에 물기를 보았다. 빗물은 좌판 밑에서 흘러나와 돌바닥의 낮은 틈을 타고 병사들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작은 생선 비늘이 물 위에 떠내려가는 방향을 보았다. 바람은 오른쪽, 물은 왼쪽, 병사들의 무게는 앞쪽으로 쏠려 있었다. 여한록은 손목에 힘을 넣지 않고 숨만 밀었다. 아주 얇은 검력이 물 표면을 스쳤고 병사 한 명의 발이 그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 하나가 전부를 바꾸었다. 앞줄 병사가 균형을 잃자 뒤줄이 그물을 던지는 각도가 어긋났다. 그물은 여한록을 덮지 못하고 생선 좌판 위에 걸렸다. 천명수는 그 틈으로 먼저 빠져나갔고 여한록은 그물 아래를 몸을 낮춰 통과했다. 목덜미를 스친 줄이 살갗을 차갑게 훑었지만 깊지는 않았다. 뒤에서 병사들의 욕설이 튀어나왔고 야환국 살수들은 그 혼란을 이용해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갔다. 시장 끝에 다다랐을 때 여한록은 숨이 가빠져 더는 발을 빨리 옮기기 어려웠다. 왼손은 감각이 거의 없었고 오른손으로 절원서를 누르는 일도 버거웠다. 천명수는 좁은 다리 아래로 내려가더니 물이 얕은 개울을 따라 걸었다. 발자국을 지우려는 겁니까? 여한록이 묻자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발자국은 지워도 냄새는 남는다. 우리는 발자국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을 더럽히는 거다. 개울 아래는 어둡고 낮았다. 돌다리 위로 병사들의 발소리가 지나갔다. 물방울이 다리 틈에서 떨어져 여한록의 뺨을 때렸다. 그때 반대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나타났다. 흰 두건을 깊게 눌러 쓴 여인이었다. 여한록은 숨을 멈췄다. 목설란이었다. 그녀는 비에 젖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품속에서 작은 옥조각을 꺼냈다. 오래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을 가져가세요. 여한록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 이제 저는 몫이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를 도우면 당신도 의심받습니다. 목설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긴 겁니다. 혼약은 아버지가 만든 거래가 아니었어요. 이 옥의 반쪽은 당신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처음으로 사당에서 보지 못한 결심을 품고 있었다. 옥조각은 손톱 2개 크기였고 표면에는 파도 같은 얇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여한록이 그것을 받는 순간 가슴의 북해 표식이 아주 작게 반응했다. 차가운 숨이 갈비뼈 안쪽에서 돌았다. 천명수는 옆에서 그 장면을 보며 눈매를 가늘게 했다. 목설란은 낮게 말했다. 아버지는 당신을 팔려 했지만 제 어머니는 당신을 숨기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이유는 모릅니다. 위쪽에서 병사들이 다시 개울 쪽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목설란은 급히 물러섰다. 여한록이 그녀를 붙잡으려다 손을 멈췄다. 붙잡는 순간 그녀는 더 깊은 위험에 들어올 것이다. 그는 대신 고개를 숙였다. 오늘 받은 모욕은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받은 도움도 잊지 않겠습니다. 목설란의 눈가가 흔들렸다. 살아남으세요. 그래야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끝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 계단으로 사라졌다. 천명수는 여환록의 어깨를 툭 쳤다. 감상은 나중에 해라. 지금은 숨 쉬는 것도 사치다. 그는 개울 끝에 배수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여환록은 뒤따라가며 옥조각을 품속 깊이 넣었다. 절원서와 오기 같은 곳에 닿았다. 하나는 버림받은 증거였고 하나는 오래 묻힌 약속의 조각이었다. 두 물건의 무게가 이상하게 균형을 이루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히 버려진 사람이 아닐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배수문 너머는 성 바깥으로 이어지는 좁은 물길이었다. 물은 발목까지 찼고 벽에는 오래된 이끼가 미끄럽게 붙어 있었다. 천명수는 어둠 속에서도 막힘없이 걸었다. 노인장께서는 대체 누구십니까? 여환록이 물었다. 천명수는 대답 대신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한참 뒤에야 그는 말했다. 네가 죽지 않고 오늘 밤을 넘기면 알려주마. 여환록은 낮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얼어붙은 숨이 부서지는 소리에 가까웠다. 물길 끝에서 두 사람은 성 밖에 버려진 장작터로 나왔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흐려졌지만 해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멀리 송악의 성벽 위에서 경보북이 울렸다. 여환록의 이름이 곧 모든 문 앞에 붙을 것이다. 천명수는 장작더미 사이에 숨겨둔 낡은 도롱이를 꺼내 그에게 던졌다. 입어라. 젖은 옷은 몸을 무겁게 하고 무거운 몸은 겁을 키운다. 겁먹은 놈은 바람을 못 듣는다. 여환록은 도롱이를 걸치며 물었다. 어디로 갑니까? 천명수는 성 북쪽의 낮은 언덕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오래된 묘지가 있었다. 귀족들이 벌인 묘 전쟁에서 이름 없이 죽은 자들의 묘, 그리고 오래전 기록에서 지워진 사람들의 묘가 뒤섞인 곳이었다. 내가 검을 배울 곳이다. 여환록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덤에서 말입니까? 천명수는 태연했다. 죽은 자들은 거짓말이 적다. 산자보다 훨씬 좋은 스승이지. 묘지로 가는 길은 진흙으로 가득했다. 여환록은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뎠고 그때마다 천명수는 기다리지 않았다. 묘지 입구에 이르렀을 때 그의 숨은 거칠어졌고 손목의 푸른 멍은 팔꿈치 가까이 번져 있었다. 천명수는 그제야 멈춰섰다. 그는 빗자루로 젖은 낙엽을 한쪽에 모으더니 여환록 앞에 흩뿌렸다. 첫 수업이다. 이 잎들을 주어라. 단 잎맥 하나라도 찢어지면 처음부터 다시다. 여환록은 천명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뒤에서는 성의 경보북이 울리고 앞에서는 살수와 병사들이 언제 따라붙을지 몰랐다. 그런데 노인은 낙엽을 줍게 하고 있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여환록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다. 천명수는 빗자루 손잡이로 그의 이마를 가볍게 쳤다. 검력으로 기둥을 금가게 한 놈이 낙엽 하나 못 줍는다면 그건 강한 게 아니라 거친 거다. 여환록은 이를 악물고 몸을 낮췄다. 첫 번째 잎은 손가락에 닿자마자 찢어졌다. 손끝 감각이 무뎠고 젖은 잎은 생각보다 약했다. 두 번째 잎은 바람에 밀려 손가락 사이에서 뒤집혔다. 세 번째 잎은 잡았지만 잎맥 끝이 부러졌다. 천명수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술병만 흔들었다. 여환록의 속에서 답답한 열이 올라왔다. 사당의 모욕시장의 추격, 목설란에 떨리는 눈빛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러나 화가 오를수록 잎은 더 쉽게 찢어졌다. 여환록은 10번째 잎을 망치고 나서야 손을 멈췄다. 그는 숨을 내렸다. 비가 잦아든 묘지에는 작은 바람이 지나갔다. 낙엽은 바람의 끝에서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빗물의 무게 때문에 늦게 가라앉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잡으려 하지 않고 손바닥 아래의 공기를 살짝 눌렀다. 잎이 뒤집히기 직전 그는 손톱이 아니라 숨으로 그 움직임을 맞췄다. 처음으로 잎 하나가 온전하게 손바닥 위에 올라왔다. 여환록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천명수가 옆에서 중얼거렸다. 이제야 네 손이 조금 덜 멍청해졌군. 여환록은 대답하지 않았다. 두 번째 온전한 잎, 세 번째 잎, 네 번째 잎이 천천히 모였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통증을 밀어내려 할수록 오히려 더 번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통증을 피하지 않고 그 둘레로 숨기를 냈다. 한 시즌이 지났을 때 여환록의 옷자락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손바닥 위에는 온전한 잎 99장이 놓여 있었다. 마지막 잎은 작은 비석 옆에 붙어 있었다. 다른 잎보다 얇고 절반은 흙에 젖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북쪽 숲에서 까마귀가 날아올랐다. 뒤쫓는 자들의 기척이었다. 여환록의 손끝이 흔들렸고 마지막 잎의 가장자리가
아주 조금 찢어질 듯했다. 천명수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덤 사이의 바람을 보고 있었다. 여환록은 눈을 감았다. 사당에서 자신을 누르던 시선, 병사들의 창끝, 살수의 바늘 목설란이 건넨 옥의 차가운 감촉이 하나씩 멀어졌다. 남은 것은 손가락 아래 아주 얇은 인맥의 떨림뿐이었다. 그는 숨을 뽑아내듯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마지막 잎이 흙에서 떨어졌고 인맥은 찢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잎이 붙어있던 흙 아래에서 낡은 돌면이 드러났다. 여환록은 손으로 흙을 밀어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묘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본 순간 그의 가슴 안쪽에서 북해 표식이 차갑게 뛰었다. 글자는 비와 세월에 닳아 있었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다. 여무경. 여환록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단 한 번 술기운 섞인 목소리로 불렀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여환록의 손에서 낙엽들이 흩어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비석을 바라보았다. 숨이 나오지 않았다. 천명수는 그의 뒤에서 술병 마개를 닫았다. 늘 장난스럽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있었다. 여환록은 천천히 물었다. 왜 제 아버지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까? 그리고 왜 당신은 처음부터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까? 천명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북쪽 숲의 까마귀들이 다시 날아올랐고 묘지의 바람은 갑자기 칼날처럼 차가워졌다. 여환록은 무릎을 꿇은 채 비석의 이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여무경. 그 세 글자는 젖은 돌 위에서 희미했지만 그의 가슴에는 칼처럼 선명하게 박혔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밤마다 불 꺼진 방에서 천조각을 꿰매며 한숨처럼 불렀던 이름만 기억했다. 천명수는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묘지의 바람은 축축했고 흙냄새 속에 오래된 재냄새가 섞여 있었다. 대답하십시오. 여환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왜 제 아버지가 이름 없는 묘지에 묻혀 있습니까? 왜 몫이 가문은 저를 숨겼고 왜 오늘 밤 모두가 저를 사냥합니까? 천명수는 술병을 허리춤에 꽂고 삿갓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의 눈은 장난기 없이 깊고 피곤했다. 내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다. 다만 역적이 필요했던 자들에게 가장 편한 이름이 되었을 뿐이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여환록의 속을 더 차갑게 비웠다. 그는 비석 옆의 흙을 손으로 쓸었다. 오래 묻힌 돌가루가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다. 천명수는 천천히 옆에 앉아 낡은 빗자루를 무릎 위에 놓았다. 북해거미는 왕실의 칼이었지만 왕을 지키기보다 왕의 죄를 막는 칼이었다. 그래서 미움을 샀다. 권세가들은 충성스러운 칼보다 조용히 휘어지는 칼을 좋아한다. 여환록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제 아버지는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천명수는 잠시 북쪽 숲을 보았다. 숲 가장자리에서는 까마귀 몇 마리가 낮게 맴돌고 있었다. 한 사람의 손에 쓰러진 것이 아니다. 백인부의 문서, 흑우영의 병력, 몫이 가문의 침묵, 그리고 야왕국의 계약이 한데 묶였다. 내 아버지는 칼에 베이기 전에 이미 종이 위에서 죽어 있었다. 그것이 권력자들의 방식이다. 여환록은 품속에서 목설란이 준 옥조각을 꺼냈다. 비에 젖은 옥 표면에서 파도 무늬가 희미하게 빛났다. 천명수의 눈이 그 조각에 잠깐 멈췄다. 그것도 결국 여기로 돌아왔군. 여환록이 고개를 들었다. 알고 있었습니까? 천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와 목설란의 어머니는 같은 밤에 북해거미의 마지막 문서를 나누어 숨겼다. 하나는 피를 숨기고 하나는 증거를 숨겼지. 여환록의 손이 옥을 더 세게 쥐었다. 손목 안쪽에서 푸른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순간적으로 옥을 놓칠 뻔했다. 천명수는 그의 손을 보며 짧게 혀를 찼다. 힘주지 마라. 내 몸은 아직 검력을 담을 그릇이 아니다. 어젯밤 사당에서 네가 한 일은 기적이 아니라 빚이다. 몸에게서 빌린 힘은 반드시 몸이 받아간다. 내 손목이 죽기 전에 빚 갚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여환록은 차갑게 웃었다. 제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낙엽이나 줍는 것이 그 법입니까? 천명수는 빗자루 끝으로 비석 앞에 물방울을 밀었다. 물방울은 둘로 갈라지지 않고 한쪽으로 천천히 굴러갔다. 낙엽을 찢는 손은 사람도 찢는다. 하지만 낙엽을 살리는 손은 칼을 쓰지 않고도 길을 낸다. 칠맥장검은 강한 힘을 뽑는 무공이 아니다. 숨겨둔 힘이 스스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무공이다. 그날부터 훈련은 시작되었다.
천명수는 검을 주지 않았다. 대신 젖은 재, 찢어진 광목 천물이 반쯤 찬 항아리, 그리고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을 내밀었다. 첫 과제는 향재를 쓸어 한 줄로 모으는 일이었다. 단 빗자루가 재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되었다. 여한록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숨을 밀어 재를 움직이려 할수록 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흩어졌고 그의 손목은 더 깊게 저렸다. 천명수는 옆에서 졸듯 앉아 있었다. 하지만 여한록이 숨을 조금만 거칠게 써도 곧바로 빗자루 손잡이가 날아와 그의 어깨를 쳤다. 네, 숨은 아직 성난개다. 물려고만 하지 냄새를 맡을 줄 모른다. 여한록은 이를 악물고 다시 숨을 낮췄다. 재는 가벼웠고 가벼운 것은 힘에 약했다. 밀어내면 흩어지고 붙잡으려 하면 손에서 달아났다. 그는 마침내 재가 움직이기 전에 떨림을 듣기 시작했다. 사흘째 밤 여한록은 향재를 한 줄로 모았다. 길이는 손바닥만 했지만 천명수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식맥의 문턱이다. 눈보다 먼저 피부가 듣고 귀보다 먼저 숨이 듣는 단계지. 하지만 네가 들은 것은 바람뿐이다. 사람의 의도까지 들으려면 아직 멀었다. 여한록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다. 그의 왼손목은 여전히 검푸르게 부어 있었지만 통증은 더는 마구 날뛰지 않았다. 다음 과제는 물동이었다. 천명수는 2개의 낡은 물동이를 가느다란 새끼줄로 여한록의 양손목에 묶었다. 그리고 묘지 뒤편의 돌계단을 오르내리게 했다. 조건은 물을 흘리지 말 것, 발자국을 깊게 남기지 말 것, 숨이 흔들려도 어깨가 먼저 움직이지 말 것이었다. 여한록은 첫날 계단 3개도 못 올라 물을 쏟았다. 물은 흙길에 퍼졌고 천명수는 그 위에 마른 잎 하나를 띄웠다. 봐라, 네가 쏟은 물도 길을 안다. 내 몸만 모른다. 천명수는 마른 잎이 물길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가리켰다. 여한록은 그 길을 오래 보았다. 물은 힘이 센 곳으로 가지 않았다. 낮은 곳, 빈 곳, 막히지 않은 곳으로 갔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팔에 힘을 빼고 걸었다. 손목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물동이의 흔들림이 발바닥의 각도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훈련 중간중간 천명수는 북해거미의 이야기를 조금씩 흘렸다. 그들은 왕명을 받는 무사였지만 왕의 사사로운 욕망에는 검을 들지 않았고 백성이 짓밟힐 때는 군령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래서 민중은 그들을 겨울 바다의 등불이라 불렀고 권신들은 그들을 제거해야 할 불씨라 불렀다. 여한록은 아버지의 무덤을 닦으며 그 말을 들었다. 그의 분노는 처음보다 조용해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 가라앉았다. 한밤중 묘지 바깥 대나무 숲에서 낯선 인기척이 스쳤다. 여한록은 향재를 쓸던 손을 멈추었다. 바람이 왼쪽에서 오는데 대나무 잎 하나가 오른쪽으로 흔들렸다. 정식맥이 아주 얕게 열리며 피부 위로 차가운 감각이 지나갔다. 그는 천명수를 보았다. 노인은 술에 취해 잠든 척하고 있었다. 그러나 빗자루는 그의 손이 닿는 거리에 놓여 있었다. 여한록은 숨을 낮추고 대나무 숲 쪽으로 걸었다. 검은 옷의 여인이 숲 그늘에서 나왔다. 얼굴 절반은 얇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허리에는 짧은 칼 2자루가 교차해 있었다. 눈빛은 살수답게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급하게 죽이려는 기색은 없었다. 여한록.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여한록은 손에 든 빗자루 조각을 내렸다. 야환국입니까? 여인은 가볍게 고개를 기울였다. 은재화, 오늘은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팔만한 값이 있는지 보러 왔다. 여한록은 마른 웃음을 삼켰다. 사람값을 그렇게 쉽게 말하는군요. 은재화는 대나무 잎 하나를 손끝으로 튕겼다. 잎은 비스듬히 날아와 여한록의 뺨 앞에서 멈춘 듯 보였다가 땅에 떨어졌다. 쉽게 말해야 오래 산다. 어렵게 생각하면 손이 늦고 손이 늦으면 계약을 지키지 못한다. 너는 사당에서 이상한 힘을 보였다. 하지만 이상한 힘과 쓸모있는 힘은 다르다. 내가 확인하겠다. 그녀는 말이 끝나기 전 움직였다. 칼을 뽑지는 않았다. 대신 손목의 짧은 칼집으로 여한록의 어깨와 팔꿈치, 무릎 안쪽을 연달아 노렸다. 죽이려는 공격이 아니라 균형을 빼앗는 손놀림이었다. 여한록은 첫 번째를 피하고 두 번째에 밀렸으며 세 번째에 무릎이 꺾였다. 그는 바닥에 손을 짚었다. 손목이 아프게 울렸지만 향제 훈련 때 배운 숨이 본능처럼 나왔다. 그는 바닥에 젖은 흙을 밀지 않고 발목의 그림자만 바꾸었다. 은재화의 네 번째 공격이 빗나갔다. 아주 작게 손가락 하나만큼 빗나갔다. 그러나 그 정도면 충분했다. 여한록은 빗자루 조각으로 그녀의 칼집 끝을 살짝 눌렀고 그녀의 팔꿈치가 예상보다 늦게 돌아왔다. 은재화의 눈이 처음으로 변했다. 배운 지 며칠밖에 안 된 움직임이군. 그런데 몸이 기억하는 것은 훨씬 오래됐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났다. 봉인된 몸이라더니 정말 감옥이었군. 여환록은 숨을 고르며 일어섰다. 내 몸을 누가 봉인했는지 아나 봅니다. 은재화는 대답 대신 손가락 사이에서 작은 붉은 종이를 꺼냈다. 피로 찍은 둥근 표식이 종이 한가운데 있었다. 계약서다. 너를 죽이라는 계약. 흥미로운 것은 의뢰인의 이름이지. 그녀는 종이를 바람에 흘려보냈다. 여환록은 그것을 받아 펼쳤다. 비에 젖지 않는 특수한 종이였다. 그 위에는 목기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여환록의 숨이 순간 거칠어졌다. 주위의 향재가 다시 흩어질 듯 떨렸다. 천명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다. 성내면 손목부터 터진다. 여환록은 이를 악물었다. 은재화는 그 반응을 조용히 관찰했다. 분노를 삼키는군. 대단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인가. 여환록은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다. 둘 다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조심하지 않고 조심 없는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은재화의 눈에 아주 짧은 웃음이 스쳤다. 그녀는 더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대나무 숲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백인부도 움직였다. 섭정 성배국은 네 표식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오래된 문서를 고치고 늙은 증인을 지우고 내 이름을 역적의 후예로 만들 것이다. 도망만 치면 네가 진다. 여환록은 대답하지 않았다. 은재화는 마지막으로 천명수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늙은이 제자를 살리려면 거짓말을 줄여라. 봉인은 언젠가 주인을 물어뜯는다. 은재화가 사라진 뒤 묘지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이전과 달랐다. 여환록은 목기택의 계약서를 쥔 채 아버지의 비석 앞에 섰다. 사당에서 받은 절혼서와 같은 무게가 또 하나 생겼다. 버림받은 증거, 팔린 증거, 그리고 묻힌 이름. 천명수는 뒤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여환록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이제도 말하지 않을 겁니까? 당신은 제 봉인을 알고 있었고 제 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천명수는 술병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아직 네가 들을 준비가 안 됐다. 여환록은 조용히 웃었다. 제가 아니라 노인장께서 말할 준비가 안 된 것이겠지요. 그 말에 천명수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다. 여환록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다시 향재 앞으로 돌아갔다. 그는 재를 모으고 물동이를 들고 낙엽을 주었다.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질문보다 살아남는 법이 먼저였다. 한편 송악 궁성 안쪽 백인부의 서고에는 밤새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성배국은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낡은 사건 기록을 넘겼다. 그의 앞에는 북해거미의 이름이 적힌 문서 묶음이 놓여 있었다. 문서의 몇몇 줄은 이미 긁혀 나갔고 새 먹물이 그 위를 덮고 있었다. 옆에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전하께 보고 드릴까요? 성배국은 웃지 않고 말했다. 보고는 사실이 정리된 뒤에 하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정한다. 그는 붉은 인장을 들었다. 인장이 닿는 곳마다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다. 북해거미는 역도로 남고 여무경은 반란의 수괴가 되며 여환록은 그 피를 이은 위험한 잔재가 된다. 성배국은 문서를 덮고 창밖을 보았다. 새벽비가 궁성기와를 때리고 있었다. 살아있으면 잡아오고 저항하면 침묵시켜라. 단 표식이 있는 몸은 훼손하지 마라. 그 안에 아직 우리가 잃어버린 열쇠가 있다. 며칠 뒤 여환록의 이름은 성문마다 붙었다. 지나가는 장사꾼도 술집 심부름꾼도 시장의 아이들도 그 종이를 보았다. 북해 역적의 잔재, 위험한 검력의 소유자,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 여환록은 묘지 근처 언덕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천명수는 일부러 그에게 포고문을 읽게 했다. 여환록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끝까지 읽은 뒤에는 오히려 가라앉았다. 글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이제 이해됩니다. 천명수는 빗자루로 그의 종아리를 툭 쳤다. 그래서 글보다 오래 남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부터 개완맥이다. 여환록은 왼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손목이 다 낫지 않았습니다. 천명수는 무덤 옆에 놓인 마른 나뭇가지를 던졌다. 다 나은 뒤 배우는 무공은 실전에서 늦다. 다친 몸으로 길을 찾는 법을 배워라. 단 힘을 내지 마라. 힘을 내면 내 손은 다시 빌린 빚을 갚으려 할 것이다. 개완맥의 훈련은 더 이상했다. 천명수는 여환록에게 나뭇가지를 잡게 한 뒤 그 끝으로 물방울을 밀어 입 위에 올리게 했다. 물방울은 조금만 세게 건드려도 흩어졌고 약하게 건드리면 움직이지 않았다. 여환록은 수십 번 실패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손목에서 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비워 바람이 지나가게 해야 했다. 그는 숨을 낮추고 나뭇가지 끝을 물방울 옆에 세웠다. 물방울이 스스로 옆으로 굴러갔다. 그날 저녁 첫 번째 추적자가 나타났다. 그는 백인부 소속의 하급 무관으로 이름은 강도윤이었다. 강한 몸집에 쇠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혼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감이 넘쳤다. 여환록 순순히 오면 팔 하나는 남겨주겠다. 그는 묘지 입구에서 그렇게 외쳤다. 여환록은 나뭇가지를 내려놓았다. 천명수는 바위 위에 앉아 눈을 감았다. 네가 배운 것만 써라. 모르는 힘은 꺼내지 마라. 강도윤의 무기는 단순했다. 그러나 단순한 무기가 더 까다로울 때가 있었다. 쇠몽둥이는 칼처럼 길을 잃기 어렵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피할 공간을 지워버렸다. 여환록은 첫 타격을 겨우 피했다. 몽둥이가 묘비 모서리를 스치자 돌가루가 튀었다. 그는 손목에 검력을 모으고 싶은 충동을 눌렀다. 대신 정식맥으로 바람을 들었다. 몽둥이가 오기 전 상대의 어깨가 먼저 숨을 들이켰다. 그 숨의 방향이 공격의 길이었다. 두 번째 타격에서 여환록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반걸음 안쪽으로 들어갔다. 강도윤의 힘은 바깥으로 뻗어 있었고 중심은 순간 비었다. 여환록은 마른 나뭇가지로 몽둥이 손잡이 끝을 건드렸다. 세게 친 것도 아니었다. 물방울을 밀듯 방향만 살짝 바꾸었다. 쇠몽둥이는 여환록의 어깨 옆을 지나 땅에 박혔다. 강도윤이 힘으로 빼내려는 순간 여환록은 그의 팔꿈치 아래를 손등으로 밀었다. 힘은 돌아갔다. 강도윤이 낸 힘이 강도윤의 어깨로 되돌아가며 그의 자세를 무너뜨렸다. 여환록은 그것이 회검맥의 아주 작은 그림자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아직 배운 적 없는 흐름이었지만 낙엽과 물방울과 향재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밀지 말고 돌려라. 깨지 말고 길을 바꾸어라. 강도윤은 무릎을 꿇었고 그의 쇠몽둥이는 흙바닥에 깊게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다. 여환록은 그를 더 치지 않았다. 대신 목에 걸린 백인부패를 떼어 땅에 던졌다. 돌아가 전하십시오. 저는 잡혀가기 위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강도윤은 분한 얼굴로 이를 갈았지만 어깨가 탈구되어 다시 일어날 수 없었다. 천명수는 그제야 눈을 떴다. 죽이지 않은 것은 잘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숨이 흔들렸다. 이긴 뒤에 취하면 다음 칼에 진다. 여환록은 대답하려다 왼팔을 붙잡았다. 반동이 올라오고 있었다. 통증은 예상보다 거셌다.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얼음못이 박힌 듯했고 손가락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굳었다. 여환록은 무릎을 꿇었다. 천명수가 곁에 와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래서 말했지. 회검맥의 그림자는 아직 네 몸이 감당하기 어렵다. 상대 힘을 돌려보내면 남는 흔들림은 네 안에도 머문다. 여환록은 창백한 얼굴로 웃었다. 그래도 처음으로 제 힘을 쓰지 않고 이겼습니다. 천명수는 잠시 그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지자 묘지의 바람이 다시 차가워졌다. 여환록은 아버지의 비석 앞에 앉아 목기택의 계약서를 펼쳤다. 글자는 선명했고 의뢰인의 이름도 분명했다. 하지만 그 아래 작은 부기에는 더 이상한 문장이 있었다. 표식 확인 뒤 생포 우선. 여환록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자신을 죽이려는 계약서에 왜 생포 조건이 붙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때 대나무 숲에서 은재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얇은 종이 한 장을 바람에 실어보냈다. 여환록은 그것을 잡았다. 이번에는 계약서가 아니라 경고문이었다. 백인부가 내일 해 뜨기 전 묘지를 포위한다. 그리고 내 스승의 옛 이름도 찾았다. 천명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여환록은 종이의 마지막 줄을 읽었다. 거기에는 천명수의 과거 직책이 적혀 있었다. 왕실 무고의 장서관리인 북해검의 봉인 집행자. 여환록은 천천히 일어섰다. 손목의 통증도 싸움의 피로도 그 순간에는 멀어졌다. 그는 천명수를 바라보았다. 천명수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묘지 위로 바람이 불었고 아버지의 비석 앞에 놓인 낙엽들이 한꺼번에 뒤집혔다. 여환록의 목소리는 사당에서 절원서를 받을 때보다 차가웠다. 봉인 집행자라면 제 몸을 가둔 사람이 당신이라는 뜻입니까? 여환록의 물음이 묘지 위에 떨어졌을 때 천명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비석 앞에 놓인 낙엽을 오래 바라보다가
빗자루 손잡이를 천천히 세웠다. 바람은 북쪽 숲에서 밀려왔고 그 바람 속에는 사람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 여한록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피부가 먼저 들었다. 쇠비늘 갑옷이 풀잎을 스치는 소리, 젖은 흙을 밟는 여러 발의 무게, 그리고 명령을 기다리는 억눌린 침묵이었다. 천명수는 낮게 말했다. 지금은 나를 미워할 때가 아니다. 나를 미워하려면 먼저 살아남아라. 여한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살아남은 뒤에는 대답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묘지 입구의 안개가 갈라지며 백인부 무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흰 끈을 두른 검집, 은빛 관패 소리 없이 펼쳐지는 포위망. 앞선 무관이 포고문을 펼치고 외쳤다. 북해잔당 여한록 왕명을 사칭한 위험인물로 체포한다. 포고문의 먹물은 아직 마르지 않은 듯 진했다. 여한록은 그 글을 보며 이상한 냉소를 느꼈다. 어제까지 그는 무능한 사위였고 오늘 새벽에는 가문에서 버린 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성문마다 붙을 만큼 위험한 사람이 되었다. 이름 하나가 3번 바뀌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천명수는 그의 옆에서 빗자루를 낮게 잡았다. 기억해라. 저들은 내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증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백인부 무관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은 살수처럼 가볍지 않았고 군사처럼 거칠지도 않았다. 대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답게 간격을 정확히 지켰다. 앞줄은 방패로 길을 막고 뒷줄은 밧줄 달린 갈고리를 던질 준비를 했다. 여한록은 손목에 힘을 모으려다 멈췄다. 천명수의 말이 떠올랐다. 빌린 힘은 반드시 몸이 받아간다. 그는 빗물에 젖은 낙엽의 움직임을 보고 포위망에서 가장 얇은 틈을 찾았다. 그 틈은 사람 사이가 아니라 무덤 사이에 있었다. 이름이 지워진 낮은 비석 하나와 기울어진 소나무 뿌리 사이, 방패가 정면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좁은 각도. 여한록은 그쪽으로 달리지 않았다. 먼저 오른쪽으로 몸을 열어 무관들의 시선을 끌었다. 갈고리 2개가 날아왔다. 그는 바닥에 낙엽을 발끝으로 차올렸고 젖은 잎들이 갈고리 줄에 달라붙으며 아주 짧은 혼란을 만들었다. 천명수의 빗자루가 그 혼란을 넓혔다. 볏짚 끝이 방패 가장자리를 스치자 방패 든 무관의 손목이 비틀렸고 여한록은 그 옆으로 낮게 빠져나갔다. 칼은 뽑지 않았다. 손목도 아꼈다. 그는 상대의 힘을 밀어내는 대신 방향을 조금씩 흐렸다. 물이 낮은 곳으로 가듯 몸은 막히지 않은 틈으로 흘렀다. 그러나 포위망 바깥에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송악 성벽 쪽에서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성문으로 내려가는 길마다 포고문이 붙고 있었다. 흰 종이 위에는 여한록의 이름이 크고 검게 적혀 있었다. 시장으로 향하는 장사꾼들이 종이를 읽고 서로 눈치를 보았다. 누군가는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포상금 액수에 시선을 고정했다. 천명수는 낡은 도롱이를 여한록의 어깨에 더 깊게 씌웠다. 이제부터는 칼보다 눈이 더 많다. 눈을 피하려면 빠른 것보다 평범해야 한다. 여한록은 낮게 대꾸했다.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쫓기지 않습니다. 송악의 아침 시장은 어수선했다. 생선 좌판에는 아직 은빛 비늘이 물에 젖어 반짝였고 소금에 절인 무냄새와 젖은 장작 연기가 골목을 채웠다. 그러나 평소의 흥정 소리는 없었다. 대신 군화가 돌바닥을 밟는 소리, 포고문을 읽는 관리의 목소리, 누군가 몰래 문을 닫는 소리가 이어졌다. 여한록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그러나 그의 등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선이 걸려 있었다. 흑우영의 깃발이 시장 북문에서 나타났다. 검은 깃털 문양이 비에 젖어 무겁게 흔들렸다. 이번에 온 이는 사당의 사자보다 높은 지위의 장수였다. 그는 병사들에게 손짓해 시장 양쪽을 막고 가운데 길만 비워두었다. 포위가 아니라 유도였다. 천명수는 그것을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다. 독고선이 사냥판을 벌였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네가 어디로 달리는지 보려는 거다. 첫 번째 사냥은 생선 좌판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흑우영 병사들은 창 대신 짧은 막대와 그물을 들었다. 바닥에는 일부러 생선 기름이 뿌려져 있었다. 한번 미끄러지면 손목을 묶이고 힘을 쓰면 반동에 잡아먹히는 길이었다. 여한록은 발끝으로 바닥을 느꼈다. 기름과 빗물이 섞인 표면은 균일하지 않았다. 어떤 곳은 미끄럽고 어떤 곳은 비늘 때문에 오히려 거칠었다. 그는 거친 곳만 골라 밟아야 했다. 병사 둘이 그물을 펼쳐 덮쳐왔다. 여한록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좌판 위에 빈 대야를 발끝으로 밀었다. 대야가 물을 튀기며 굴렀고 병사 하나가 본능적으로 시선을 내렸다. 그 순간 여한록은 왼쪽 어깨를 낮추고 그물 밑으로 미끄러졌다. 손목을 쓰지 않았다. 다만 숨으로 몸의 무게를 나누었다. 대야가 멈춘 곳에서 병사의 발이 미끄러졌고 그물의 한쪽이 늦어지며 길이 열렸다.
그러나 두 번째 줄은 더 침착했다. 흑우영 장수는 여환록의 움직임을 보며 바로 명령을 바꾸었다. 발을 보지 마라. 어깨를 보아라. 여환록은 속으로 숨을 삼켰다. 좋은 지휘관이었다. 발놀림의 속임수는 어깨가 먼저 들키면 힘을 잃는다. 그는 어깨를 완전히 비우듯 낮추었다. 낙엽을 줍던 밤처럼 몸이 움직이기 전에 숨을 먼저 낮췄다. 병사들은 그의 다음 방향을 읽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간격을 잃었다. 천명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좌판 밑에서 소금 자루 하나를 발로 차 올렸다. 자루가 터지며 희뿌연 소금이 비바람에 흩어졌다. 눈을 찌르는 가루는 아니었지만 시야를 흐리기에는 충분했다. 두 사람은 시장 뒤편 좁은 골목으로 빠져나갔다. 여환록은 달리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피부에 닿는 바람이 말해주었다. 흑우영은 멀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의도적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시각 목시 가문의 안채에서는 목설란이 어머니의 옛 괴짝을 열고 있었다. 사당의 소란 뒤 목기택은 그녀를 방에 가두었지만 오래된 창살은 생각보다 약했다. 괴짝 안에는 비단옷도 장신구도 없었다. 낡은 장부와 반쪽 옥을 감쌌던 빈천, 그리고 오래된 혼약서 사본이 있었다. 목설란은 장부 첫 장을 펼쳤다. 북해거미 사건 뒤 목시 가문에 들어온 세곡권 군마, 거래권, 그리고 백인부의 비밀 보증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여환록을 싫어한 것이 단순한 멸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글자마다 드러났다. 목시 가문은 오래전부터 북해의 침묵 위에 집을 세웠고 그 집의 마지막 기둥으로 여환록을 팔려 했다. 문 밖에서 하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목설란은 장부 일부를 뜯어 품에 숨기고 남은 장부를 다시 넣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당에서처럼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여환록과 천명수는 시장을 벗어나 낡은 돌다리 앞에 섰다. 다리 아래로 비에 불어난 물이 거칠게 흘렀고 다리폭은 세 사람이 겨우 나란히 설 만큼 좁았다. 건너편에는 백인부 무관들이 이미 길을 막고 있었다. 뒤에서는 흑우영이 천천히 다가왔다. 좌우는 물살뿐이었다. 천명수는 다리 난간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좋은 곳이군. 도망칠 길이 없다는 것은 적도 마음대로 움직일 길이 없다는 뜻이다. 다리 위로 천 무관이 올라섰다. 그는 긴 검을 뽑아 정면으로 겨누었다. 여환록은 마른 나뭇가지를 손에 들었다. 상대는 비웃지 않았다. 사당의 소문이 이미 퍼진 것이다. 검끝은 차분했고 발은 무겁게 뿌리를 내렸다. 정면 승부로는 불리했다. 뒤에서 흑우영 병사들이 다리 입구를 좁혀왔다. 여환록은 비가 얼굴을 때리는 감각을 들었다. 바람은 강물 위에서 꺾여 다리 중앙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천명수가 낮게 말했다. 인풍맥이다. 바람을 타는 게 아니다. 바람이 이미 지나간 빈자리를 밟아라. 여환록은 눈을 가늘게 떴다. 비는 한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무관의 검이 움직일 때마다 검압이 빗줄기를 밀고 그 밀린 빗줄기는 아주 작은 빈틈을 만들었다. 그는 그 빈틈을 발끝으로 밟았다. 첫 검이 어깨를 스쳤지만 깊지 않았다. 두 번째 검은 그의 옷자락만 갈랐다. 세 번째 순간 그는 상대의 옆에 있었다. 무관은 놀라 검을 회수하려 했다. 하지만 좁은 다리에서 긴 검을 되돌리는 데는 순반 박자가 필요했다. 여환록은 그 반 박자를 놓치지 않고 나뭇가지 끝으로 상대의 손등 아래를 눌렀다. 힘은 약했다. 그러나 방향은 정확했다. 무관의 검끝이 아래로 떨어졌고 비에 젖은 돌바닥에서 그의 발이 미끄러졌다. 여환록은 그를 다리 밖으로 밀지 않았다. 난간 쪽으로 중심만 옮겨 길을 비웠다. 뒤쪽에 병사들이 들어오려 했으나 쓰러지지 않은 무관이 오히려 길을 막았다. 여환록은 그 틈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인풍맥은 빠른 걸음이 아니었다. 바람 뒤에 빈자리를 읽는 느린 예측이었다. 하지만 한 번 흐름을 잡자 다리 위의 모든 움직임이 길게 늘어져 보였다. 빗줄기가 먼저 흔들리고 옷자락이 다음에 떨며 검은 가장 늦게 왔다. 그는 검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검이 올자리를 먼저 떠났다. 다리 끝에서 백인부의 부장 하나가 짧은 통을 꺼냈다. 천명수의 눈빛이 변했다. 숨을 막아라.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회색 연기가 통에서 터져 나왔다. 연기는 비에도 쉽게 흩어지지 않고 낮게 깔렸다. 여환록은 코와 입을 막았지만 천명수는 이미 한 모금 들이마신 뒤였다. 노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빗자루를 휘둘러 연기를 가르고 여환록의 등을 밀었다. 뛰어라. 여기서 멈추면 끝이다.
여한록은 천명수를 부축하려 했다. 그러나 노인은 손을 뿌리쳤다. 부축은 나중에 해라. 지금은 내 발을 살려라. 두 사람은 다리 끝을 빠져나와 소금 창고 쪽 골목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어둡고 건조했으며 곳곳에 쌓인 소금 자루가 벽처럼 길을 나누고 있었다. 흑우영과 백인부의 추적자들이 양쪽 문을 봉쇄했다. 천명수는 기침을 삼키며 소금 자루 뒤에 몸을 숨겼다. 그의 숨이 평소보다 짧았다. 소금 창고의 싸움은 다리와 달랐다. 이곳에는 바람이 거의 없었다. 대신 먼지가 있었다. 여한록은 정식맥으로 숨의 흐름을 들으려 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모든 소리가 둔하게 울렸다. 추적자들은 일부러 소금 자루를 찔러 흰 가루를 흩뿌렸다. 눈앞이 흐려지고 목이 마르며 작은 기침이 위치를 드러내는 함정이었다. 여한록은 손목을 쥐었다. 강한 검력을 쓰면 창고 기둥까지 흔들릴 수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없다면 바람을 찾지 말아야 했다. 소금 가루가 가라앉는 속도 자루 사이로 스미는 발소리 천명수의 기침이 억눌리는 방향. 그는 그 작은 흔적들을 하나의 지도로 엮었다. 병사 하나가 오른쪽 자루 뒤에서 다가왔다. 여한록은 그를 치지 않고 자루끈을 나뭇가지로 끊었다. 소금 자루가 무너져 길을 막았다. 또 다른 무관이 왼쪽에서 들어오자 그는 빈 항아리를 굴려 발목 앞에 세웠다. 천명수가 힘겹게 웃었다. 이제야 장소를 쓰는군. 여한록은 대답하지 못했다. 노인의 입술이 푸르게 질려가고 있었다. 독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백인부 부장이 창고 안쪽에서 말했다. 늙은이는 곧 움직이지 못한다. 여한록, 네가 순순히 나오면 해독약을 주겠다. 여한록은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 목시 가문의 절온서도 백인부의 포고문도 권력자의 약속도 모두 같은 종이 냄새를 풍겼다. 그는 천명수를 바라보았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다. 봉인의 집행자, 아버지의 비밀을 숨긴 자, 자신을 오늘까지 무능 속에 가둔 자.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독연을 대신 마셨다. 여한록의 숨이 흔들렸다. 천명수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흔들리지 마라. 미움도 나중에 해라. 나를 살리고 싶다면 저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배운 길을 믿어라. 여한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한록은 소금 가루가 가장 적게 흩날리는 방향을 찾았다. 그쪽이 창고 뒤편 작은 환기구였다. 너무 좁아 사람이 나가기 어렵지만 자루를 무너뜨려 받침을 만들면 가능했다. 그는 병사들의 공격을 피하며 소금 자루 3개의 끈을 순서대로 끊었다. 자루들이 무너져 계단처럼 쌓였다. 백인부 부장이 달려들었지만 여한록은 인풍맥으로 그의 검이 만든 짧은 빈자리를 밟고 지나갔다. 검 끝은 그의 어깨를 스쳤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천명수를 먼저 환기구 쪽으로 밀어 올린 뒤 여한록은 마지막으로 뒤돌아섰다. 흑우영 장수가 창고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여한록을 향해 군검을 겨누지 않았다. 다만 낮게 말했다. 너를 죽일 생각은 없다. 독고선 장군께서는 내 몸 안의 열쇠를 원하신다. 왕실도 목시도 너를 버렸다. 우리에게 오면 살아남을 수 있다. 여한록은 조용히 대답했다. 살아남기 위해 다시 팔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는 환기구로 몸을 밀어넣었다. 좁은 틈이 갈비뼈를 눌렀고 왼손목은 다시 타는 듯 아팠다. 밖으로 굴러떨어졌을 때 빗물이 얼굴을 때렸다. 천명수는 담벼락 아래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독이 깊었다. 여한록은 그를 부축해 버려진 숯가마 뒤로 몸을 숨겼다. 멀리서 추적자들의 발소리가 흩어졌다. 그들은 아직 두 사람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았다. 천명수는 입술을 겨우 움직였다. 네가 묻던 것에 답해야겠군. 여한록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비가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렀다. 천명수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분명했다. 맞다. 내 몸을 봉인한 사람은 나다. 그 밤 네 아버지가 쓰러지고 북해거미가 사라진 뒤 나는 네 경맥을 닫았다. 네가 살려면 그래야 했다. 여한록의 손이 천명수의 옷깃을 움켜쥐었다가 독으로 떨리는 그의 숨을 느끼고 멈췄다. 노인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봉인은 감옥이기도 했다. 나는 너를 살렸지만 네 삶을 빼앗았다. 네가 모욕을 견디는 동안 나는 숨어서 지켜봤다. 변명하지 않겠다. 다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인부가 원하는 것은 내 목숨만이 아니다. 내 안의 북해 표식, 그것이 무고 아래 잠든 문을 여는 열쇠다. 여한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노인의 숨은 점점 얕아지고 있었다. 숯가마 바깥에서 다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백인부 무관들이 골목을 수색하고 있었다.
천명수는 품속에서 작은 검은 약병을 꺼내 여환록에게 쥐어주었다. 해독약은 아니다. 시간을 조금 버는 약이다. 나를 살리려면 북쪽 폐광으로 가야 한다. 거기서 네가 다음 맥을 열 수 있다. 여환록은 약병을 쥐고 낮게 물었다. 아직도 저를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명수는 흐리게 웃었다. 없지. 그래도 지금은 내가 제일 쓸모있는 죄인이다. 여환록은 천명수를 등에 업었다. 손목이 비명을 질렀고 어깨의 상처가 빗물에 쓰렸지만 그는 내려놓지 않았다. 미움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은혜도 가볍지 않았다. 두 무게를 동시에 짊어진 채 그는 좁은 골목으로 몸을 낮췄다. 뒤쪽에서 포고문을 든 무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환록은 멀리 가지 못했다. 모든 길을 막아라. 여환록은 숨을 낮추었다. 바람은 빗속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그가 골목 끝을 돌아설 때 성벽 위에 북소리가 3번 더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수색 신호가 아니었다. 송악 전역에 사냥이 확대되었다는 뜻이었다. 시장 다리, 창고, 사당, 모든 길이 적의 눈이 되었다. 여환록은 천명수의 무게를 고쳐 업고 북쪽 폐광을 향해 걸었다. 그의 품속에서는 절혼서와 옥 조각 목기택의 계약서가 서로 부딪혔다. 그리고 등 뒤에서는 자신을 가둔 사람이 자신을 살릴 마지막 단서를 쥔 채 가늘게 숨쉬고 있었다. 북쪽 폐광으로 향하는 길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다. 젖은 풀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무너진 수레바퀴와 부서진 목책이 비탈길 곳곳에 박혀 있었다. 여환록은 천명수를 등에 업은 채 숨을 낮게 눌렀다. 노인의 몸은 가벼웠지만 그가 고백한 죄의 무게는 등뼈를 짓눌렀다. 당신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여환록이 낮게 말했다. 천명수는 등 뒤에서 마른 웃음을 흘렸다. 그럼 내려놓아라. 하지만 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환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미움은 소나기를 뜨겁게 만들었지만 노인의 숨은 점점 얇아지고 있었다. 폐광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흐렸고 멀리 송악의 북소리는 희미하게 이어졌다. 입구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안쪽에서는 차고 눅눅한 바람이 흘러나왔다. 천명수는 품속의 약병을 가리켰다. 반만 먹여라. 나머지는 네가 삼켜야 한다. 독을 밀어낼 때 내 숨도 같이 얼어붙을 테니까. 여환록은 약병을 열었다. 냄새는 쓰고 매웠다. 그는 천명수의 입술에 약을 흘려넣고 남은 반을 자신의 혀 위에 떨어뜨렸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간 순간 속이 뒤집힐 듯 차가워졌다. 천명수는 힘겹게 손목을 내밀었다. 내 동맥을 4개 완맥으로 받아라. 밀어내려 하지 말고 흐르게 해라. 여환록은 노인의 손목을 잡았다. 잡는 순간 도끼가 검은 실처럼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감각이 느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떼고 싶었다. 그러나 떼는 순간 노인은 죽고 자신은 영영 대답을 듣지 못할 것이다. 여환록은 눈을 감고 낙엽을 떠올렸다. 찢지 않으려면 힘을 빼야 했다. 물방울을 떠올렸다. 옮기려면 직접 밀지 말아야 했다. 향제를 떠올렸다. 흩어지기 전에 떨림을 들어야 했다. 그는 도끼를 막지 않고 손목 둘레로 돌렸다. 푸른 검력과 검은 도끼가 팔 안쪽에서 서로 부딪히며 차가운 파문을 만들었다. 천명수의 몸이 크게 떨렸다. 여환록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맺혔다. 도끼는 생각보다 교활했다. 곧장 심장으로 오르지 않고 손목에 봉인 흔적을 파고들며 옛 상처를 건드렸다. 그곳에는 오래전 닫힌 문이 있었다. 여환록은 이를 악물었다. 이 문도 당신이 닫았습니까? 천명수는 눈을 뜨지 못한 채 대답했다. 그렇다. 네가 울지도 못하던 나이에 내가 네 몸에 겨울을 묻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 말이 끝나자 여환록의 숨이 흔들렸다. 검력이 날카롭게 솟아 도끼를 찢으려 했다. 순간 천명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여환록은 급히 숨을 낮췄다. 화를 내면 살릴 수 없었다. 미움은 나중이었다. 그는 도끼의 방향을 바꾸어 자신의 팔 바깥쪽으로 흘려보냈다. 손끝이 감각을 잃었고 눈앞이 잠깐 어두워졌다. 그러나 천명수의 호흡은 조금씩 길어졌다. 폐광 안의 바람도 그에 맞춰 낮게 울었다. 한참 뒤 천명수가 거친 숨을 토해냈다. 여환록은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다. 그의 왼팔은 어깨까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손목의 푸른 멍은 검은 줄기처럼 번져 있었다. 천명수는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떴다. 살렸군. 여환록은 차갑게 대답했다. 죽게 두면 제가 평생 당신에게 묻지 못합니다. 이제 말하십시오. 북해 거미의 밤, 제 아버지, 제 어머니, 그리고 제 몸에 묻은 봉인까지 전부. 폐광 안쪽에는
오래된 채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천장에는 물방울이 맺혀 떨어졌고 벽에는 희미한 은빛 광맥이 굽이쳤다. 천명수는 그 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북해거미는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권신들의 사병이 되기를 거부했다. 여무경은 그 중에서도 가장 늦게 검을 뽑고 가장 먼저 백성 앞에 섰던 사람이었다. 그는 렁운의 진짜 쓰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무고 아래 잠든 병기고를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숨겼다. 성배국은 그 비밀을 빼앗기 위해 문서를 조작했고 흑우영 일부 세력은 병기고를 원했으며 목시 가문은 침묵의 대가를 받았다. 야환국은 마지막 밤에 계약을 받고 북해거미의 통로를 막았다. 천명수는 왕실 무고를 지키던 장서 관리인이었고 여무경에게 마지막 기록을 넘기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내 아버지는 죽기 전 내게 너를 맡겼다. 천명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검이 아니라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다. 여한록은 벽을 짚었다. 손바닥 아래의 돌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래서 제 경맥을 막았습니까? 천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내 북해 표식은 너무 어린 몸이 감당할 수 없었다. 또 표식이 드러나면 백인부가 너를 찾아냈을 것이다. 나는 내 힘을 닫고 내 이름을 낮추고 목시 가문의 낡은 혼약 아래 숨겼다. 하지만 목시 가문이 끝까지 약속을 지킬 거라 믿은 것이 내 죄다. 네, 삶이 모욕으로 채워지는 동안 나는 너무 오래 숨어 있었다. 말이 끝났을 때 폐광 안에는 물방울 소리만 남았다. 여한록은 천명수를 바라보았다. 칠 수도 있었다. 따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목은 이미 검력을 견디지 못했고 그의 마음도 아직 답을 정하지 못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한록이 말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당신이 가르치는 것은 모두 배울 겁니다. 당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누구의 종이 위 이름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천명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오늘부터 단골맥을 연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하는 일은 단순하다. 뼈가 흔들리지 않게 숨을 박는 것이다. 그는 폐광벽에 기대어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오래된 철광석 덩어리들이 널려 있었다. 저 돌을 부수지 마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 울림을 멈추게 해라. 힘으로 치면 손목이 먼저 망가진다. 숨으로 뼈를 세워야 한다. 훈련은 잔혹할 만큼 조용했다. 여한록은 주먹을 쓰지 않았다. 손바닥도 쓰지 않았다. 그는 팔을 들어 철광석에 살짝 닿게 한 뒤 자신의 뼈 안쪽으로 숨을 내려보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에는 손목이 찢어질 듯 아팠다. 세 번째에는 팔꿈치가 떨리고 무릎이 꺾였다. 천명수는 누운 채로도 눈을 감지 않았다. 돌을 이기려 하지 마라. 돌이 이미 품고 있는 떨림을 찾아라. 여한록은 밤새 실패했다. 폐광 밖으로 바람이 드나들 때마다 벽의 은빛 광맥이 아주 작게 울었다. 그는 그 울림을 들으려 애썼다. 정식맥으로 듣고 개완맥으로 비우고 인풍맥으로 빈자리를 밟았지만 단골맥은 달랐다. 바깥의 길이 아니라 몸속에 기둥을 세우는 일이었다. 새벽 무렵 그는 마침내 자신의 팔뼈가 숨을 들이마실 때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는 것을 느꼈다. 그 흔들림을 멈추자 철광석 표면의 물방울이 조용히 갈라졌다. 폐광 깊은 곳에서 낮은 소리가 울렸다. 돌이 부서진 것이 아니었다. 안쪽의 빈 울림이 멈춘 소리였다. 천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턱에 닿았다. 하지만 기억해라. 단골맥은 갑옷을 뚫는 힘이 아니라 네 몸이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힘이다. 남을 깨는 데 쓰면 네 뼈부터 울린다. 여한록은 숨을 몰아쉬었다. 팔 전체가 불에 데인 듯 뜨겁고 동시에 얼음에 담근 듯 차가웠다. 같은 시각 목시 가문에서는 목설란이 목기택 앞에 서 있었다. 안채의 문은 닫혀 있었고 바깥에는 가문 무사들이 줄지어 있었다. 목기택은 딸이 들고 있는 찢긴 장부 조각을 보자 얼굴을 굳혔다. 어디서 그것을 보았느냐? 목설란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의 괴짝에서 보았습니다. 북해 사건 뒤들어온 세곡권 백인부의 보증, 그리고 여한록을 넘기는 대가까지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목기택은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집안을 위한 일이었다. 세상은 깨끗한 손으로 살아남지 못한다. 목설란은 조용히 웃었다. 웃음은 슬픔과 분노 사이에 있었다. 집안을 살린 것이 아니라 남의 무덤 위에 집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이 무너질까봐 한 사람을 또 팔려 하셨습니다. 그녀는 허리에 놀이개를 풀어 탁자 위에 놓았다. 그것은 목시 가문의 직계상속을 뜻하는 물건이었다. 오늘부로 제 상속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목설란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대신 어머니가 남긴 기록은 제가 가져갑니다. 목기택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무사들을 부르려 했지만 목설란이 더 빨랐다. 그녀는 이미 장부 조각의 사본을 여러 곳에 숨겨두었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손을 대면 그 문서들이 백인부와 흑우영 그리고 송악의 상인 조합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처음으로 목기택은 딸을 정치적 적수처럼 바라보았다. 목설란은 집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기록 일부와 북해 혼약서의 진짜 사본이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거리에는 아직 포고문이 붙어 있었다. 여환록의 이름 아래에는 위험한 잔재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목설란은 그 종이를 보며 속으로 말했다. 당신은 잔재가 아니에요. 누군가 지우려 한 증거일 뿐입니다. 그녀는 두 권을 깊게 쓰고 북쪽 폐광으로 향했다. 폐광 안에서는 여환록의 훈련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단골맥을 억지로 열려다 두 번이나 바닥에 쓰러졌다. 세 번째로 일어났을 때 천명수가 그를 멈췄다. 오늘은 그만해라. 더하면 뼈가 온다. 여환록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다시 오면 오늘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천명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부족함을 아는 것은 좋다. 부족함을 힘으로 메우려는 것은 어리석다. 그때 폐광 입구 바깥의 바람이 이상하게 끊겼다. 여환록은 즉시 몸을 낮췄다. 사람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등잔불이 하나씩 흔들리다 꺼졌다. 천명수는 낮게 중얼거렸다. 야환국이다. 이번에는 쟤와 혼자가 아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앞선 자는 검은 나무 가면을 쓰고 있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폐광의 냉기를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 여환록 나는 사륜결이다. 야환국의 살주 사륜결은 칼을 뽑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비운 채 천천히 걸어왔다. 너는 버림받았고 쫓기고 있으며 진실을 들고도 말할 자리 하나 없다. 백인부는 내 이름을 지울 것이고 흑우영은 내 몸을 열쇠로 쓸 것이다. 우리와 오너라. 어둠 속에 사는 법을 배우면 네 원수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끊을 수 있다. 여환록은 그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또 다른 계약서에 칼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사륜결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계약은 사슬이기도 하지만 길이기도 하다. 네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군. 그는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야환국 살수들이 등잔을 모두 꺼버렸다. 폐광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여환록은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천명수의 기침 물방울, 돌틈 바람, 살수들의 얇은 천이 스치는 소리만 남았다. 사륜결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의지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겠다. 첫 번째 공격은 왼쪽 뒤에서 왔다. 여환록은 늦게 반응했다. 칼등이 어깨를 때렸고 몸이 한쪽으로 밀렸다. 두 번째는 아래에서 올라왔다. 그는 발을 빼다가 철광석에 걸릴 뻔했다. 어둠은 단순히 시야를 빼앗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는 숨을 낮췄다. 정식맥은 바람을 듣는다. 하지만 폐광 안의 바람은 돌벽에 부딪혀 여러 번 되돌아왔다. 어느 소리가 진짜인지 가려야 했다. 여환록은 눈으로 보려는 마음을 버렸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간격, 천명수가 억누르는 숨, 살수들이 움직일 때 미세하게 늦어지는 공기,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의 지도가 되었다. 세 번째 공격이 오기 전 그는 공격자의 발목보다 먼저 흔들린 옷자락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피하지 않고 반걸음 안쪽으로 들어갔다. 단골맥으로 몸에 기둥을 세우고 개완맥으로 손목을 비웠다. 칼등이 그의 옆을 스치며 지나갔다. 여환록은 철광석 하나를 발끝으로 굴렸다. 돌은 어둠 속에서 낮게 구르며 살수들의 위치를 드러냈다. 사륜결이 낮게 웃었다. 좋다. 장소를 듣는군. 하지만 마음은 아직 시끄럽다. 그는 직접 움직였다. 그의 발소리는 없었다. 바람도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여환록은 순간적으로 위치를 놓쳤다. 바로 그때 가슴의 북해 표식이 차갑게 뛰었다. 표식은 공포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가까워진 위협의 압력에 반응하고 있었다. 사륜결의 손끝이 여환록의 목 앞에서 멈췄다. 죽이려는 손이 아니었다. 숨의 중심을 끊는 손이었다. 여환록은 단골맥을 억지로 끌어올렸다. 뼈가 낮게 울리고 몸이 뒤로 밀리지 않았다. 그는 동시에 바닥의 물방울 하나를 개완맥으로 흔들었다. 물방울이 사륜결의 발밑으로 튀었고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 하나로 여환록은 위치를 확정했다. 그는 손을 뻗어 사륜결의 소매 끝을 눌렀다. 사륜결은 물러났다. 완전한 승부는 아니었다. 그러나 여환록은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그를 멈추게 했다. 살수들이 다시 움직이려는 순간 폐광 입구에서 은재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충분합니다. 이자는 아직 팔 물건이 아닙니다. 사륜결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재화 계약의 무게를 잊었나. 은재화는 어둠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계약은 목표를 정하지 판단까지 빼앗지는 않습니다. 지금 죽이거나 묶으면 백인부만 웃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사륜결은 다시 여환록을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았지만 여환록은 그 시선을 느꼈다. 네가 우리를 거절한 대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송악의 법은 너를 보호하지 않고 군영의 칼은 너를 살려두지 않으며 가문의 문은 이미 닫혔다. 그때도 혼자 설 수 있는지 보자. 그는 손짓했고 야왕국 살수들은 어둠처럼 물러났다. 등잔 하나가 다시 켜졌을 때 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여환록은 그제야 무릎을 짚었다. 어깨가 아팠고 팔뼈 안쪽이 낮게 울렸다. 천명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단골맥을 너무 일찍 썼다. 여환록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천명수는 잠시 그를 보았다. 그렇다. 오늘 너는 처음으로 버틴 것이다. 이기는 것보다 먼저 배워야 할 일이었지. 여환록은 대답하지 않고 어둠이 물러난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때 폐광 바깥에서 작은 돌이 3번 굴렀다. 약속한 신호는 아니었지만 공격자의 움직임도 아니었다. 여환록은 조심스럽게 입구로 다가갔다. 두건을 쓴 목설란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품속에서 문서 묶음을 꺼내며 낮게 말했다. 어머니가 남긴 기록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이름을 지울 수 있는 글이 아니라 되찾을 수 있는 글이에요. 여환록은 문서를 받았다. 문서 첫 장에는 북해거미의 마지막 임무와 렁은의 진짜 위치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여환록의 어머니 이름도 있었다. 그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단순히 숨어 산 사람이 아니었다. 마지막 기록을 옮긴 사람, 증거를 나누어 숨긴 사람, 그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지운 사람이었다. 여환록의 손이 문서 위에서 멈췄다. 그 순간 폐광 깊은 곳에서 은빛 광맥이 희미하게 울렸다. 천명수가 낮게 말했다. 이제 길이 정해졌군. 무고 아래 잠든 병기고로 가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네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여환록은 문서를 접어 품에 넣었다. 절혼서, 계약서, 옥조각, 어머니의 기록이 한 곳에 모였다. 버림, 배신, 약속, 진실이 모두 그의 가슴을 눌렀다. 그는 폐광의 어둠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이 차가운 숨처럼 열리고 있었다. 폐광 깊은 곳에서 울린 은빛 광맥의 소리는 단순한 메아리가 아니었다. 여환록은 손바닥을 차가운 벽에 대고 그 떨림을 들었다. 광맥은 북쪽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마치 오래 묻힌 검이 아직도 숨을 쉬는 듯 낮게 떨었다. 천명수는 숨을 고르며 벽 아래의 낡은 표시를 가리켰다. 그것은 북해거미가 쓰던 비밀길 표식이었다. 목설라는 어머니의 기록을 펼쳐 그 방향과 글자를 맞추었다. 무고로 가는 길이 아니라 무고 아래로 가는 길이에요. 목설란이 낮게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천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궁성 아래 무고는 껍데기다. 진짜 병기고는 북쪽 얼음 호수 밑에 있다. 왕인은 열쇠이자 봉인이고 네 표식은 그 봉인을 깨우는 숨이다. 여환록은 품속의 옥조각을 눌렀다. 차가운 빛이 손끝에 번졌다. 은재화는 폐광 입구에 기대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떠난 줄 알았지만 검은 옷자락은 어둠과 너무 닮아 있었다. 백인부와 흑우영이 같은 정보를 얻었다. 늦어도 해지기 전에는 호수에 도착할 거다. 그녀가 말했다. 목설라는 경계하듯 그녀를 보았다. 은재화는 어깨를 으쓱했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내 계약은 너희를 잡는 쪽이 아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 여환록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가 물었다. 왜 돕습니까? 은재화는 대답을 늦췄다. 폐광 바깥에서 들어온 바람이 그녀의 가린 얼굴을 스쳤다. 계약만 보고 살면 사람 얼굴을 잊는다. 네가 사당에서 그 여인을 구했을 때 나는 네가 계약서에 적힌 물건이 아니라는 걸 봤다. 그게 전부다. 여환록은 더 묻지 않았다. 믿음은 아직 아니었다. 그러나 길 위에서 등을 맡길 만큼의 침묵은 생겼다. 네 사람은 폐광 뒤편의 좁은 수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다. 천명수는 독의 기운이 아직 남아 자주 멈춰섰고 목설라는 기록을 품에 감춘 채 말없이 걸었다. 은재화는 가장 뒤에서 기척을 지웠다. 여환록은 앞장서며 바람을 들었다. 정식맥은 이제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길의 위험을 피부로 훑는 감각이 되었다. 바위 틈의 습기, 눈 녹은 물의 냄새, 멀리서 오는 군마의 진동이 하나씩 이어졌다. 호수는 해가 기울 무렵 모습을 드러냈다. 북쪽 산그늘 아래 넓게 얼어붙은 물은 검푸른 거울 같았다. 표면에는 흰금이 얇게 뻗어 있었고
바람이 스치면 얼음 아래에서 낮은 울림이 올라왔다. 호수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돌기둥 몇 개가 얼음 위로 솟아 있었다. 목설란이 기록을 확인했다. 저 기둥들이 길이에요. 기둥의 그림자가 겹치는 곳 아래에 문이 있어요. 하지만 얼음이 너무 얇습니다. 천명수는 호수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얼음에 귀를 댔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군화가 오고 있다. 서쪽은 흑우영, 남쪽은 백인부다. 북쪽 숲에는 야환국의 눈도 남아있겠지. 사방이 막히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 은재화는 짧은 칼을 뽑아 얼음 표면을 살짝 긁었다. 금이 퍼지는 방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함부로 뛰면 모두 물속으로 들어간다. 살수의 가벼운 걸음도 여기서는 독이 된다. 여환록은 호수 위에 바람을 보았다. 바람은 얼음 위를 곧게 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금과 얇은 눈더미에 부딪혀 작은 굴곡을 만들었다. 그는 인풍맥으로 그 빈자리를 읽으려 했지만 이곳의 빈자리는 움직일 때마다 달라졌다. 한번 틀리면 얼음이 깨진다. 그는 숨을 낮추고 첫 발을 내디뎠다. 얼음이 발밑에서 작게 울었다. 그는 힘을 빼고 몸의 무게를 발바닥 전체에 얇게 펴듯 내려놓았다. 목설라는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무공이 깊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오히려 발소리가 작았다. 은재화는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천명수는 빗자루 대신 얼음 지팡이를 짚었다. 네 사람은 돌기둥 그림자를 따라 호수 중앙으로 나아갔다. 그때 서쪽 언덕 위에서 검은 깃발이 나타났다. 흑우영이었다. 독고서는 검은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호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갑옷에는 전장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다. 독고서는 크게 외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호수 위로 낮게 퍼졌다. 여환록 멈춰라. 네가 여는 문은 왕실의 것이 아니다. 썩은 조정에게 돌려줄 것도 아니고 살수들의 계약서에 팔 것도 아니다. 그 힘은 변방에 굶주린 병사와 버려진 백성을 위해 쓰여야 한다. 여환록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래서 제 몸을 열쇠로 쓰겠다는 겁니까? 독고선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네가 협조하면 해치지 않겠다. 독고선이 말했다. 내가 본 조정은 법으로 사람을 굶기고 기록으로 충신을 죽였다. 칼을 든 자가 질서를 잡지 않으면 이 나라는 종이더미에 묻힌다. 여환록은 그 말에서 거짓보다 상처를 들었다. 독고선은 단순한 탐욕가가 아니었다. 그러나 상처가 옳음을 보증하지는 않았다. 굶주린 사람을 구하겠다는 칼이 또 다른 사람을 묶는다면 그 칼도 결국 같은 길을 갑니다. 독고선은 더 설득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었고 흑우영 궁수들이 얼음 위가 아니라 돌기둥 주변을 향해 줄 달린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사람을 겨누지 않았다. 기둥 사이에 줄을 걸어 네 사람의 길을 제한하려는 것이었다. 훌륭한 판단이었다. 얼음 위에서는 직접 공격보다 움직임을 제한하는 편이 훨씬 위험했다. 여환록은 나뭇가지처럼 얇은 철편을 손에 쥐고 줄의 떨림이 얼음에 전해지는 방향을 들었다. 첫 번째 줄이 목설란의 앞길을 막았다. 은재화가 칼로 끊으려 하자 여환록이 손을 들어 말렸다. 줄을 끊는 충격이 얼음에 퍼질 수 있었다. 그는 개완맥으로 손목을 비우고 줄 옆에 바람을 살짝 눌렀다. 줄이 팽팽함을 잃은 순간 목설란이 낮게 몸을 숙여 지나갔다. 두 번째 줄은 천명수의 발목 근처에 걸렸다. 천명수는 웃으며 말했다. 제자가 스승길도 열어주는군.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러나 흑우영의 진짜 공격은 뒤늦게 왔다. 장갑병 셋이 넓은 나무판을 발에 묶고 얼음 위로 내려왔다. 그들은 무게를 분산시켜 천천히 접근했고 긴 창 대신 짧은 갈고리 막대를 들었다. 독고서는 얼음의 약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여환록은 맞서 싸우기보다 길을 바꾸어야 했다. 그는 돌기둥 그림자에서 반걸음 벗어났다. 얼음이 즉시 낮게 갈라지는 소리를 냈다. 목설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환록은 단골맥으로 몸의 중심을 세웠다. 뼈가 흔들리지 않자 발밑의 압력이 얇게 퍼졌다. 그는 첫 장갑병의 갈고리를 피하지 않고 철편으로 살짝 눌렀다. 힘을 돌려보내려는 순간 회건맥의 그림자가 일어났다. 아직 온전한 경지는 아니었다. 반동이 손목을 찔렀지만 갈고리의 방향은 바뀌었다. 장갑병은 스스로 놓은 줄에 걸려 중심을 잃었다. 여환록은 그를 쓰러뜨리지 않고 얼음이 두꺼운 쪽으로 밀어보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장갑병이 동시에 들어왔다. 여환록은 독고선의 의도를 깨달았다. 병사들이 그를 잡는 동안 뒤쪽 궁수들이 돌기둥 그림자를 흔들어 문 위치를 바꾸려는 것이었다. 그는 큰 힘을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발밑에 금을 읽고 상대가 밟아서는 안 될 곳으로 스스로 가게 만들었다.
철편이 갈고리 끝을 3번 건드렸고 새 병사의 움직임은 얽혔다. 얼음은 깨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진영은 무너졌다. 독고선이 직접 얼음 위로 내려왔다. 그의 발밑에는 특별히 만든 넓은 철신이 묶여 있었다. 무겁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는 긴 군검을 뽑았다. 칼날은 화려하지 않았고 전장에서 오래 쓰인 물건답게 곳곳이 달아 있었다. 네가 사람을 아끼는 것은 알겠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독고선이 말했다. 사람을 아끼는 자가 결단을 못 내리면 더 많은 사람이 무너진다. 여환록은 철편을 낮게 들었다. 결단과 강탈을 같은 말로 쓰지 마십시오. 두 사람의 첫 충돌은 칼과 철편의 싸움이 아니었다. 발밑 얼음의 싸움이었다. 독고선은 무거운 칼로 압박해 여환록을 얇은 얼음 쪽으로 밀었고 여환록은 인풍맥으로 칼이 만든 압력 뒤에 빈자리를 밟았다. 독고선의 칼은 빠르지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한 번 정면으로 받으면 단골맥이 버텨도 뼈가 울릴 터였다. 여환록은 칼을 막지 않고 칼이 지나간 뒤 남은 바람의 길로 들어갔다. 그러나 독고선은 쉽게 속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칼을 크게 휘둘러 빈자리를 만들고 여환록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손잡이를 꺾어 짧은 반격을 냈다. 여환록은 어깨를 스쳤고 얇은 옷자락이 찢어졌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몸의 균형이 흔들렸다. 얼음이 발밑에서 울었다. 그는 순간 강한 검력을 끌어올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호수 전체가 반응할 수 있었다. 그는 숨을 삼키고 손목에 욕심을 눌렀다. 그는 물방울 훈련을 떠올렸다. 돌을 깨는 것이 아니라 울림을 멈추는 법을 떠올렸다. 독고선의 다음 칼이 내려오는 순간 여환록은 철편으로 칼날을 치지 않고 칼등 옆에 공기를 눌렀다. 아주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무거운 칼일수록 방향이 틀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칼끝이 얼음 위를 스치며 길게 금을 만들었고 그 금은 독고선 자신의 발밑으로 돌아갔다. 독고선은 즉시 발을 거두었지만 한 박자 늦었다. 여환록은 그 틈에 회건맥의 일부를 썼다. 독고선이 만든 힘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얼음 금을 따라 옆으로 흘렸다. 금은 병사들의 진영 앞에서 멈췄고 그들은 더 다가오지 못했다. 독고선은 칼을 낮추며 숨을 골랐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인정이 먼저 스쳤다. 네, 검은 사람을 베기 전에 판을 바꾸는군. 여환록은 손목을 감싸 쥐었다. 아직 검도 아닙니다. 겨우 버티는 숨일 뿐입니다. 그때 남쪽 호수 가장자리에서 흰 연기가 솟았다. 백인부가 도착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호수 위로 오지 않았다. 성배국의 부관이 손을 들자 병사들이 출입로 쪽에 마른 갈대와 낡은 목재에 불을 붙였다. 여환록의 얼굴이 굳었다. 천명수도 이를 악물었다. 백인부는 안에 있는 모두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흑우영과 야환국 몫시의 증거, 북해 표식을 한꺼번에 묻으려 하고 있었다. 독고선의 얼굴도 차가워졌다. 성배국 결국 이런 식인가? 그는 남쪽을 향해 외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불길은 호수 가장자리의 마른 구조물들을 타고 빠르게 번졌다. 얼음 위로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자 금이 더 빨리 자라났다. 목설라는 기록을 품에 안고 돌기둥 중앙을 가리켰다. 지금 열지 않으면 모두 빠져나갈 길이 사라져요. 여환록은 고개를 끄덕였다.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돌기둥 그림자가 겹치는 곳에 도착하자 얼음 아래에서 원형 문양이 보였다. 파도와 검, 그리고 왕인의 표식이 겹친 문양이었다. 여환록은 가슴에 북해 표식이 뜨거울 만큼 차갑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옥조각을 꺼내 문양 위에 올렸다. 목설라는 어머니의 기록에 적힌 순서대로 돌기둥에 홈을 눌렀다. 천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봉인 글자를 짚었다. 은재화는 뒤에서 다가오는 병사들을 막고 있었다.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여환록은 손바닥을 얼음 위에 댔다. 북해 표식이 빛나며 호수 밑에서 오래 잠든 기운을 불렀다. 그 기운은 따뜻하지 않았다. 깊고 무겁고 차가웠다. 마치 수많은 겨울이 한꺼번에 그의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듯했다. 손목의 통증은 이미 팔 전체로 번졌고 오른손 끝의 감각까지 흐려지기 시작했다. 천명수가 다급히 말했다. 더 밀지 마라. 네, 몸이 다친 문보다 먼저 깨진다. 여환록은 숨을 멈추지 않았다. 밀지 말고 길을 내라. 그가 배운 모든 훈련이 그 한 문장으로 돌아왔다. 낙엽을 찢지 않는 손, 물방울을 흩뜨리지 않는 숨, 돌의 울림을 멈추는 뼈. 그는 봉인을 깨려 하지 않았다. 문 안쪽에 잠든 흐름이 스스로 돌아올 길을 비웠다. 그 순간 얼음 아래에서 낮은 소리가 울렸고 원형 문양이 천천히 갈라졌다.
물이 솟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계단이 아래로 드러났다. 그들은 호수 밑으로 내려갔다. 계단은 얼음이 아니라 반투명한 돌로 되어 있었고 벽 안에는 오래된 검들이 그림자처럼 박혀 있었다. 가장 깊은 방 중앙에는 금은 보화가 없었다. 작은 제단 위에 반쯤 부러진 검 한 자루가 꽂혀 있었다. 칼날은 짧고 초라했지만 그 주변의 공기는 유난히 조용했다. 천명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북해검이 초대 수장의 검이다. 왕이는 이 검에 봉해졌다고 전해졌다. 여한록이 가까이 다가가자 부러진 검이 낮게 울었다. 그는 검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른손이 저절로 떨렸다. 검은 칼날보다 빈 공간으로 말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압력, 아직 나오지 않은 칼의 그림자 검집도 칼날도 없는 검의 뜻. 그것이 무영맥의 문턱이었다. 천명수가 외쳤다. 손대지 마라. 지금 배우면 대가가 크다. 여한록은 뒤쪽 계단에서 밀려오는 불빛을 보았다. 백인부가 이미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부러진 검손잡이에 오른손을 올렸다. 감각이 즉시 사라졌다. 통증조차 없었다. 그것이 더 두려웠다. 손가락, 손등, 팔목이 모두 낯선 물건처럼 멀어졌다. 대신 그의 주변 공기가 조용히 눌렸다. 뒤따라오던 백인부 무관들의 등불이 한꺼번에 작아졌다.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옷자락과 깃발 끝이 보이지 않는 선에 스치듯 찢어졌다. 여한록은 이를 악물고 힘을 거두었다. 더 쓰면 손이 아니라 자신을 잃을 것 같았다. 무영맥은 공격이 아니었다. 아직 뽑지 않은 검의 압력으로 길을 만드는 경지였다. 여한록은 그 압력을 계단 쪽으로 돌려 무관들의 발을 멈추게 했다.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고 앞으로 오려는 의지만 눌렀다. 은재화가 그 틈을 이용해 목설란과 천명수를 위쪽 통로로 이끌었다. 독고서는 계단 입구에서 백인부 병사들을 막고 있었다. 그의 칼은 여전히 무겁고 단단했지만 이제 그 방향은 여한록을 향하지 않았다. 불길이 호수 위 구조물을 무너뜨리며 물속 방 전체가 흔들렸다. 제단 아래 숨겨진 작은 함이 열렸고 그 안에는 왕인이 없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천명수의 얼굴이 굳었다. 비어있다. 성배국이 먼저 손댄 것인가? 그 순간 목설란이 품속에서 어머니의 기록 두 번째 장을 꺼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옥조각을 기록 위에 겹쳤다. 희미한 글자가 떠올랐다. 진짜 왕위는 거만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맡겨졌다. 목설란은 자신의 허리띠 안쪽을 급히 풀었다. 어머니가 남긴 낡은 장식 속에서 작은 검은 인장이 떨어졌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천과 옥 사이에 숨겨져 있던 탓에 표면은 닳아 있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왕권의 문양이 분명히 새겨져 있었다. 여한록은 숨을 삼켰다. 천명수도 말문을 잃었다. 목설란은 인장을 두 손으로 들고 여한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무거운 결심이 있었다. 그때 위쪽 통로가 크게 흔들렸다. 백인부의 불길과 흑우영의 철신이 동시에 얼음을 깨뜨리고 있었다. 물속 방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여한록은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무 감각도 없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지조차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그의 왼손은 아직 품속의 절혼서를 느낄 수 있었다. 버림받은 종이 팔린 계약서, 어머니의 기록, 그리고 목설란의 손에 든 진짜 왕인. 모든 길이 한 곳에서 만났다. 목설란이 낮게 말했다. 이제 이걸 누구에게도 넘기면 안 됩니다. 여한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통로 위에서 성배국의 부관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왕인을 확보하라. 나머지는 묻어도 좋다. 독고선의 분노 섞인 웃음이 그 뒤를 이었다. 은재화는 칼을 고쳐 잡았고 천명수는 여한록의 오른손을 보며 얼굴을 굳혔다. 호수 밑에 차가운 방이 무너지는 소리 속에서 여한록은 목설란의 손에 들린 왕인이 새벽보다 더 무겁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호수 밑에 방이 무너지는 소리는 산 하나가 깊은 잠에서 몸을 뒤척이는 것 같았다. 천장 사이로 차가운 물줄기가 새어들고 제단 주변의 돌판이 하나씩 내려앉았다. 여한록은 감각이 사라진 오른손을 눈으로 확인하며 목설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진짜 왕인이 있었다. 작고 낡은 검은 인장 하나가 백인부와 흑우영, 야환국, 그리고 몫이 가문이 숨기려 한 세월을 모두 짊어진 듯 무겁게 빛났다. 위로 갑니다. 여한록이 말했다. 목설란은 왕인을 품속에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재화는 이미 앞쪽 통로에서 백인부 무관 둘의 길을 막고 있었고 독고서는 무너지는 계단 입구에 서서 자기 병사들에게 후퇴를 명령했다. 그는 여한록을 보며 낮게 말했다. 오늘은 내 길을 막지 않겠다. 하지만 왕인이 썩은 조정으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 칼을 들 것이다. 여한록은 짧게 대답했다. 그때는 백성 앞에서 들으십시오. 그들은 얼음 계단을 빠져나왔다. 호수 위는 이미 불과 물 깨진 얼음의 혼란으로 뒤엉켜 있었다. 백인부 병사들은 증거를 묻기 위해 불을 질렀지만 불길은 오히려 얼음의 균형을 무너뜨려 스스로의 퇴로를 위협했다. 여환록은 무영맥의 압력을 한 번 더 쓰고 싶었으나 오른손은 아무 감각도 없었다. 그는 왼손으로 목설란의 팔을 잡고 인풍맥으로 얼음 금 사이에 살아있는 길을 골랐다. 호수 가장자리에 닿았을 때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늘빛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천명수는 독의 여파로 비틀거렸고 은재화는 등 뒤에 추격 소리를 들으며 짧게 말했다. 성배국은 호수에서 실패하면 궁성 앞에서 법으로 죽이려 할 것이다. 죽은 사람은 반박하지 못하고 산 사람은 글 앞에서 묶인다. 여환록은 품속의 절혼서와 계약서, 어머니의 기록을 차례로 눌렀다. 그렇다면 글을 베지 않고 펼치겠습니다. 송악으로 돌아가는 길은 도망길이 아니었다. 네 사람은 일부러 큰 길을 택했다. 흑우영 병사들 일부가 멀리서 따라왔지만 독고선의 명령 때문인지 공격하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은 문틈 사이로 여환록을 보았다. 포고문 속 위험한 잔재가 젖은 옷과 창백한 얼굴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옆에는 몫이 가문의 여식이 있었고 뒤에는 야환국의 살수가 있었으며 등에 업히듯 걷는 늙은 죄인이 있었다. 소문은 그 모습 앞에서 방향을 잃었다. 궁성 앞 조정문에는 이미 백인부가 판을 차려놓고 있었다. 높은 기둥 사이에 붉은 천이 걸렸고 그 아래에는 북해거미의 죄를 적은 거대한 판결문이 매달려 있었다. 성배국은 흰 관복 위에 검은 허리띠를 두르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조급함도 없었다. 그는 늘 그렇듯 이미 이긴 사람처럼 차분했다. 여환록, 네가 스스로 와주었구나. 역적의 피는 결국 법 앞에 무릎 꿇는다. 여환록은 조정문 앞 돌계단 아래에 멈춰섰다. 수많은 백성이 주변에 모여 있었다. 군사들은 그들을 밀어내지 않았다. 성배국은 오히려 증인을 많이 모아두고 싶어 했다. 사람들 앞에서 한번 낙인을 찍으면 진실이 뒤늦게 와도 발붙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목기택도 장로들과 함께 한쪽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밤새 늙어 보였지만 눈빛에는 아직 계산이 남아 있었다. 그는 목설란을 보고 낮게 이를 악물었다. 성배국은 손짓으로 관리에게 포고문을 읽게 했다. 북해거미는 왕명을 거슬렀고 여무경은 병기고를 빼돌렸으며 여환록은 그 피를 이어 혼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었다. 글자는 매끄럽고 논리는 차가웠다. 백성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퍼졌다. 여환록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숨을 낮췄다. 정식맥은 이제 사람들의 두려움까지 바람 속 떨림처럼 들려주었다. 두려움은 쉽게 조작되고 조작된 두려움은 칼보다 빠르게 번졌다. 목설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품속에서 어머니의 기록과 왕인을 꺼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작고 검은 인장이 새벽빛을 받자 성배국의 눈가가 처음으로 굳었다. 그것은 위조된 물건이다. 성배국이 말했다. 목설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조하십시오. 왕실 문양과 무고 기록, 그리고 백인부가 숨긴 옛 인장 장부를 함께 놓고 보십시오. 제 어머니는 죽기 전 이 증거를 숨겼습니다. 성배국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움직였다. 여인이 집안의 원한으로 조정을 흔드는구나. 목설란은 장부 조각을 펼쳤다. 집안의 원한이 아닙니다. 몫이 가문이 받은 세곡권 군마 거래권 백인부의 비밀 보증이 적힌 기록입니다. 제 아버지 목기택은 북해 사건 뒤 이익을 받았고 어제는 여환록을 흑우영에 넘기려 했습니다. 목기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백성들의 웅성거림은 이제 두려움보다 의심에 가까워졌다. 그때 흑우영의 깃발이 조정문 서쪽 길에서 나타났다. 독고선이 병사들을 이끌고 다가왔다. 군사들이 칼을 세우자 백인부 무관들이 즉시 방패를 펼쳤다. 성배국은 냉정하게 말했다. 반란군까지 불렀느냐? 독고선은 말에서 내려 왕인을 바라보았다. 나는 반란군이 되기 전에 변방의 병사였다. 내 병사들이 굶을 때 조정은 문서로 식량을 빼돌렸다. 그러나 오늘 내가 보려는 것은 왕인이 아니라 누가 거짓을 왕명이라 불렀는지다. 성배국은 즉시 손을 들었다. 백인부 궁수들이 지붕 위의 모습을 드러냈다. 조정문 앞에 공기가 팽팽하게 굳었다. 여환록은 오른손을 들 수 없었다. 왼손도 이미 한계에 가까웠다. 천명수는 그의 옆에서 낮게 말했다. 마지막 맥을 열 생각이라면 기억해라. 천장검식은 사람을 베는 기술이 아니다. 판을 베는 기술이다. 쓰고 나면 내 몸은 비어버린다. 그 뒤에는 아이가 밀어도 넘어질 수 있다. 여환록은 거대한 판결문을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조정문 중앙에 걸려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죄를 적은 글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을 막는 벽이었다. 성배국은 그 벽 뒤에서 웃고 있었다. 여환록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낙엽을 줍던 밤, 향재를 모으던 새벽, 물방울을 옮기던 손끝, 얼음 호수에서 갈라지던 금이 모두 한 호흡 안으로 모였다. 검은 없었다. 그러나 숨은 있었다. 그 순간 야환국의 살수들이 지붕 그림자에서 나타났다. 백성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살수들의 칼은 여환록을 향하지 않았다. 사륜결이 검은 가면을 쓴 채 성배국의 측면 지붕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오늘의 계약은 바뀌었다. 거짓 문서를 지키는 자들의 침묵을 끊는다. 은재화가 아래에서 짧게 덧붙였다. 증인을 없애는 계약보다 증거를 살리는 계약이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성배국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혼란은 순식간에 번졌다. 그러나 여환록은 그 혼란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모든 소리를 멀리 밀어냈다. 궁수의 활시위 군검이 뽑히는 소리, 목기택에 떨리는 숨, 목설란이 왕인을 감싸쥔 손끝의 떨림까지. 그는 그 사이에 남은 한 줄의 고요를 들었다. 그 고요가 마지막 길이었다. 왼손을 천천히 들자 손바닥 주위의 공기가 물처럼 눌렸다. 오른손은 감각이 없었지만 몸 전체가 하나의 검집이 되었다. 여환록은 판결문을 향해 손을 내렸다. 배는 동작이라기보다 숨을 내려놓는 동작이었다. 하지만 조정문 앞의 공기가 한순간 납작하게 접혔다. 거대한 붉은 천이 먼저 갈라졌고 이어 판결문을 매단 굵은 줄이 소리 없이 끊어졌다. 판결문은 바람에 찢긴 깃발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 뒤에 감춰져 있던 오래된 석벽의 홈이 드러났다. 목설란이 왕인을 그 홈에 대자 왕실의 봉인 문양이 빛나며 숨겨진 기록함이 열렸다. 기록함 안에는 북해거미의 원본 명부와 성배국의 예전 서명이 들어있었다. 관리 하나가 그것을 보고 뒤로 물러섰다. 독고선도 말을 잃었다. 성배국은 즉시 몸을 돌려 목설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를 직접 배려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숨겨둔 짧은 관침을 그녀의 목 가까이에 멈췄다. 왕인을 내려놓아라. 성배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날것의 공포가 있었다. 진실은 살아남은 자가 정한다. 여환록은 이미 천장검식을 쓴 뒤였다. 몸속은 텅 빈 항아리 같았다. 손끝에는 힘이 없고 무릎은 떨렸다. 천명수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독의 여파로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은재화도 거리상 늦었다. 목설란은 성배국의 침 앞에서 왕인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환록을 향했다. 그 눈빛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겠다는 신호였다. 여환록은 자신의 첫 수업을 떠올렸다. 마지막 낙엽을 찢지 않던 손. 그는 강한 검력을 쓰지 않았다. 쓸 수도 없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판결문 조각 하나를 발끝으로 밀었다. 종이는 가벼웠고 새벽 바람은 조정문 기둥 사이로 얇게 흐르고 있었다. 여환록은 남은 숨 한 줄을 그 종이 아래로 흘려보냈다. 종이 조각은 바람을 타고 느리게 떠올랐다. 누구도 그것을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 성배국의 눈이 여환록에게 향한 찰나 종이는 그의 손목 앞을 스쳤다. 종이가 스친 것은 살캐지 아니었다. 성배국이 관침을 잡고 있던 손가락 사이에 힘줄 같은 긴장을 건드렸다. 낙엽을 찢지 않던 손, 물방울을 흩뜨리지 않던 숨, 상대의 힘을 돌리던 회검맥의 가장 작은 그림자가 그 안에 있었다. 관침은 목설란의 목을 향하지 못하고 옆으로 떨어졌다. 목설란은 즉시 몸을 낮추었고 은재화가 그림자처럼 들어와 성배국의 팔을 꺾어 무릎 꿇렸다. 피보다 빠른 것은 정확한 순간이었다. 성배국은 땅에 눌린 채 여환록을 노려보았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권력은 무너지면 더 큰 혼란을 부른다. 여환록은 비틀거리며 그의 앞에 섰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의 이름을 묻었습니까? 그래서 그를 고치고 증인을 숨기고 아이의 몸을 열쇠로 삼으려 했습니까?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정문 앞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들었다. 혼란이 두려워 거짓을 지키는 자는 이미 혼란의 주인입니다. 독고서는 왕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병사들이 술렁였지만 그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북해거미의 죄가 거짓이라면 변방 병사들을 속인 문서도 다시 열어야 한다. 나는 오늘 왕인을 빼앗지 않겠다. 다만 조정이 다시 백성을 문서 뒤에 숨긴다면 그때는 나도 침묵하지 않는다. 여환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적이 완전히 친구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칼끝이 잠시 같은 거짓을 향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목기택은 장로들 사이에서 도망치려다 목설란에게 가로막혔다. 그녀는 아버지를 때리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다만 어머니의 기록 사본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집안을 살린다고 하셨지만 오늘부터 집안은 진실을 갚아야 합니다. 목기택은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다. 목창휘는 군중 속에 숨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조롱으로 서 있던 사람은 진실 앞에서 늘 가장 작아졌다. 해가 조정문 너머로 떠올랐다. 찢어진 판결문 조각들이 돌계단 위에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북해거미의 원본 명부가 펼쳐졌다. 이름들이 햇빛을 받았다. 여무경의 이름도 그곳에 있었다. 여한록은 무릎을 꿇고 그 이름 위에 손을 올렸다. 오른손은 아직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왼손은 차가운 돌의 결을 느꼈다. 천명수는 뒤에서 고개를 숙였다. 늦었지만 네 아버지에게 사죄한다. 여환록은 천명수를 돌아보았다. 미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용서도 아직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의 싸움은 누군가를 완전히 지우는 일이 아니었다. 묻힌 이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사죄는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여환록이 말했다.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당신이 숨긴 진실을 모두 꺼내십시오. 천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늙은 죄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가벼운 표정이 스쳤다. 그것은 해방이 아니라 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평온이었다. 목설라는 왕인을 임시로 조정의 원로들과 상인조합 변방 대표들이 함께 보는 자리로 넘겼다. 혼자 소유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여환록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저론서는 이미 효력이 없을 겁니다. 제 아버지가 꾸민 절차였으니까요. 여환록은 품속에서 젖지 않은 저론서 조각을 꺼냈다. 글자는 구겨졌지만 아직 남아있었다. 효력이 있든 없든 이 종이는 제게 필요합니다. 제가 무엇으로부터 걸어 나왔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목설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로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여환록은 잠시 침묵했다. 새벽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기억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의 혼약도 완전한 신뢰도 없었다. 대신 어려운 길 위에서 다시 말할 수 있는 침묵이 남았다. 그것은 사랑보다 느리고 미움보다 단단한 무엇이었다. 성배국은 백인부 무관들에게 끌려갔다. 사륜결은 지붕 위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여환록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것이 존중인지 다음 계약의 예고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은재와는 여환록 곁에 서서 낮게 말했다. 오늘 너는 많은 적을 잃고 더 까다로운 적을 얻었다. 진실을 밝힌 사람은 늘 다음 거짓의 표적이 된다. 여환록은 하늘을 보았다. 그러면 다음에도 종이부터 읽어야겠군요. 군중이 흩어진 뒤 여환록은 조정문 아래에 홀로 섰다. 몸은 비어 있었고 오른손은 아직 낯설었으며 가슴의 북해 표식은 깊은 잠에 빠진 듯 조용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몫이 가문의 무능한 사위도 포고문 속 잔재도 아니었다. 그는 아직 완성된 고수가 아니었고 왕인을 가진 영웅도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글에서 되찾은 사람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첫걸음은 충분했다. 그는 찢어진 저론서를 접어 품에 넣고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 얼음 호수보다 더 먼 산맥 위로 아주 가느다란 푸른 기운이 솟았다가 사라졌다. 천명수의 얼굴이 굳었다. 은재와도 칼자루에 손을 올렸다. 여환록은 그 기운이 단순한 자연의 빛이 아님을 알았다. 북해거미의 검력과 닮았지만 더 낯설고 더 깊었다. 새벽바람이 조정문을 지나 그의 빈손을 스쳤다. 끝났다고 생각한 길은 이제 막 다른 문 앞에 선 것뿐이었다.